이분이야말로 진짜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너드한 과학자의 표본이랄까? 진짜 과학 좋아하시는 분, 특히 곤충을 너무 사랑하는 분. 아직도 곤충 계속 사랑하시죠? 아, 그렇습니다. 예, 만화도 계속 그리시고. 네. 곤충은 뭐를 곤충이라고 합니까? 곤충에 딱 정의가 뭐 없어요. 예를 들면 팔다리가 어떻게 생겼고 뭐 심장이 어디에 달려 이런 애들 곤충이라고 한다 이게 없어요? 오늘날 돌좀이라고 한 곤충과 파리와의 공통조상의 후예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다리가 6개이면서 부기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애들 뭐 이렇게 정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리는 6개예요? 네, 다리는 6개죠. 네. 거미는 곤충 아니에요? 네, 곤충 아닙니다. 걔는 뭐예요? 거미는 동물입니다. 심지어 거미랑 곤충의 공동조사가 5억 4천만 년 전쯤에 갈라졌고, 그 캄브리아기 바닷속에서 이미 갈라졌습니다. 다리 많은 지네 같은 모양 될 때부터 갈라져가지고 다릅니다. 네. 아 그러면 일단 곤충은 기본 다리 6개가 기본 깔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곤충에 약간 조상되는 애들이 있어요. 톡톡이라고 이렇게 우리 땅 파다 보면 튀어나오고, 화분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가끔 흙이 좀 상태 안 좋아지면 톡톡이란 이상한 게 막 꼬여요. 톡톡이 내서 톡톡인데, 걔네들도 보면 다리 6개거든요. 걔가 옛날에 곤충의 가장 원시적인 친구로 분류된 적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다리 6개긴 한데 입이 곤충이 이게 아니라 우리 입 같은 이런 입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곤충은 아니고요. 우리 입술 같이 달려 있어요? 네, 저 입술 이렇게 입술이 있습니다. 이 곤충 이건 아니거든요. 거기까지가 딱 마지노선이에요. 다리 6개인데 입이 제대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아 곤충의 가장 큰 특징.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진해, 얘는 곤충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리 많잖아요. 물론 곤충이랑 되게 좀 가까운 친구긴 해요. 얘도 입 제대로 있죠. 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는데 다리가 많잖아요. 아, 곤충은 6개가 기준이에요? 네, 6개가 생물학에서 뭐 종속과 뭐 배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곤충은 어디에서? 곤충 강. 강. 네. 아. 절지동물문 육각아문 곤충 강. 물론 갑각아문에 속합니다. 그래서 갑각류에서 진화를 했는데, 지렁이 이런 친구도 곤충 아닌 거고요. 아, 지렁이는 아니 절지동물이 아닙니다. 환영동물이라고. 근데 걔네들 다 대충 우리가 모아갖고 벌레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뼈 없는 놈들, 대충 뼈 없고 작고 이제 뭐 꿈쩍거리는 되게 넓은 의미고, 포괄적인, 어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되게 토속적으로 민속적으로 동물을 분류했잖아요. 그렇게 붙인 단어들이 있었던 거고, 이제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따지고 보면서 어떤 계통으로 진화했나를 이제 면밀하게 따져보면 곤충이랑 그룹이 명확하게 정의되는 이제 그룹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톡톡이는 아니었고, 다리 6개에다가 입이 제대로 달린 애들, 그런 애들 따져보니까 오늘날 말하는 가장 원시적인 뭐 돌좀이라는 곤충이 있는 거고, 저 끝에는 파리라는 곤충이 있고, 그 안에 나비, 닭장벌레, 메뚜기 뭐 수많은 곤충들이 있는 걸 이제 곤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있고, 걔네들이 다 곤충이구나. 네. 그런 애들이 한 90만 종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집에서 맨날 저 밥만 축 낸다고 아유 식충아 이건 안 맞는 말이네 그죠? 그렇습니다. 다리가 일단 6개가 있어야 되네. 입도 이렇게 되던데. 또 이걸 해. 더듬이도 좀 제대로 있어야 되고. 물론 근데 곤충이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 게, 가끔 보면 이제 뭐 다리가 4개쯤 보이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은 6개가 기본이고, 2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퇴화된다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머리 가슴배는 다 있어요? 머리 가슴배 아주 애매한 게, 예를 들면 개미도 보면은 머리 가슴배라 하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이것도 배가 이렇게 2개로 분리된 다음에 가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도 보면 머리 가슴배가 아니라 머리 가슴배 머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개미가요? 네네네, 개미가요. 머리 가슴배가 아니라 머리 가슴배 머리고, 딱정벌레도 어떻게 양쪽이 머리예요? 아니지. 아니 잠깐만요. 이거 좀 어떤 이해 못하신 것 뜻이죠? 같은데 이해 못했어요. 지금 우리 머리 가슴 배로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슴이 그냥 가슴이 아니고 가슴과 앞배 쪽이 윗배 쪽이 붙은 게 가슴이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가슴이고 배 이렇게 있고요. 아니 근데 그 우리는 여기 뒤에 있어서 배라고 하는 거지 특별히 얘가 기능을 갖고 있어요 배가? 특별히 기능을 갖고 있죠. 네네. 뭐 장기의 위치라든가 장기 위치라든가, 날개가 어디 네네, 있느냐, 날개 그런 거는 근육이 다를 것 있다죠. 같아요. 다른 가슴에 확실히- 있는 거죠, 날개는. 그렇죠, 네네. 다리가 있기 때문에 곤충들 보면은 머리 가슴배로 구분되는 건 있긴 하지만은 보면은 지멋대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머리 가슴 배처럼 보였던 개미가 사실은 그 가슴 부분이 가슴 배가 합쳐진 부분이라 그렇죠. 딱정벌레는 머리 가슴배가 아니라 머리 가슴 가슴배고요. 머리 가슴 가슴 배. 네네네,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머리 가슴 배 배도 있고 머리 가슴 가슴 배도 있고 네네네네. 머리 가슴 가슴 배배 이렇게도 있어요? 머리 머리 가슴 가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때 개미 중에 있는 게 왜 머리 가슴이 있냐면, 개미들이 전쟁할 때 제일 좋은 게 대가리를 따는 거잖아요. 머리를 따는 거잖아요. 곤충은 대가리를 하는 게 맞죠? 머리를 따면서, 그러니까 이 턱으로 머리를 따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해야 돼가지고 가슴 확장해서 가짜 목을 만든 애들이 있어요. 우와. 그래서 얘들이 딱 했는데
뭐가 아니었네? 이런 게 있어요. 머리를 보면 머리 가슴인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요? 그건 딱 보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아. 굳이 머리 가슴 얘기할 필요 없지만 그렇게 보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곤충 얘기는 가끔 제가 갈로아님이랑 얘기를 해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 재밌는 얘기를 우리는 이제 처음 들으니까 너무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더 재밌어해. 본인이 얘기하면서 너무 재밌어해. 저도 그렇게 본인이 관심 있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근데 곤충이라는 게 대체로 생명력이 좀 강한 편인가요? 잘 안 죽긴 하죠. 그렇죠? 근데 물론 잘 죽긴 하는데 네네. 일단은 생존율이 뭐 높냐 이러면은 종마다긴 하지만은 뭐 워낙 많고 주변에 흔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뭐 잘 안 죽긴 하죠. 곤충은 대체로 번식력은 대단히 뛰어난 편이죠. 아 정말 다른데요. 그것도 이게 예를 들면 뭐 뭐 둘이 만나 하나 낳는 이런 애들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 나는 애도 있습니다. 오. 네네네. 곤충에? 네네네네. 예를 들면은 애벌레가 새끼 낳는 애도 있거든요. 애벌레가 새끼를 낳아요? 애벌레인데 출산하는 애들이 있어요. 곤충 중에. 애가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충이 애벌레 형태인 거예요? 네, 성충이 애벌레인 형태고 거기서 하나 낳고 막 이래요. 아 애인데 누굴 또 만난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암컷 애벌레인데 짝짓기 없이 혼자 그냥 출산하는 애들이 있어요. 난태생으로. 뭐 그런 애들 보면 하나 낳고 막 이렇게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막 예를 들면 되게 막 귀한 곤충들 보면은 얘네 왜 이렇게 귀하지 해서 사육해 보면 아이고 알을 뭐 6개밖에 안 나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뭐 젖먹이고 이러진 않죠 설마? 젖먹이는 곤충도 있죠. 와, 저 바퀴벌레 젖먹이고요. 에? 바퀴벌레 중에 젖먹인 애도 있어요. 여기서 팔꿈치에서? 팔꿈치 같은 거 나와가지고 새끼들 이거 먹여요? 육아합니다. 네. 와, 신기하다. 아, 팔꿈치에 묻은 거 그냥 먹은 거 아니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여기서 영양분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네, 육아를 합니다. 최근에 양서류에서도 젖먹이는 거 나와가지고 하여튼 아, 얼마 네, 전에 봤어요. 나왔죠. 꿈틀꿈틀한 애벌레 같이 생겼는데 거기서 그 피부를 통해서 영양분을 배출해서 그 새끼들이 거기서 먹는데.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얼마 안 됐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데 왜 유니콘이 없냐고요? 그렇죠. 유니콘이 없냐? 있어요. 네. 뿔 하나 달린 곤충이 있죠? 아, 뿔 엄청 많죠. 많죠 그거는. 뿔 하나짜리는 많죠. 뭐 여기도 있고 포통구리도 있고 꽃무지에도 있고 메뚜기도 뿔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아는 곤충들 가운데 아 진짜 얘네들의 힘은 어마어마하다. 얘네들이 한번 움직이면 정말 꽤나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친구들 대표적인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제가 좋아하는 메뚜기. 메뚜기? 메뚜기 같은 애들은 뜨거운 움직이는 전화이죠. 메뚜기는 한 번 애들 움직이면 규모나 뭐 피해가 어마어마하죠. 아 그렇죠. 2020년에 저 아프리카 대량 발생했을 때 사진인데 이거 찍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가고 싶었다고요? 8년마다 대발생을 해요 가끔. 이럴 때마다 많은 피해가 있죠. 근데 하여튼 아프리카 사막 메뚜기뿐만 아니라 메뚜기들이 약간 종마다 대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막 메뚜기는 각기 메뚜기인데 우리나라에 사는 풀무치도 대량 발생을 하고 호주에도 있고 남아공에도 또 독립적인 종이 있고 이런 식으로 메뚜기들이 다 약간 그 종특이 이렇게 대량 발생하는 게 역사만 나오잖아요. 조선왕조실록에도 있고 막 성경에도 있고 삼국지에도 나오고 황충 나오고 이러잖아요. 역사적으로 맨날 약간 재앙으로 나오는. 메뚜기가 그 같은 종인데 환경에 따라서 갑자기 그쵸. 이게 변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그냥 같은 종인데, 같은 종인데 환경에 따라서 갑자기 저게 밀도가 높아지면은 생기가 바뀌면서 갑자기 초록색 애가 그 노란색이 되더니 원래 지들끼리 이렇게 개인 플레이 하다가 끼리끼리 모여다니더니 행동도 바뀌고 생활습관도 바뀌고 생리적인 것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더니 원래 같은 애들이었는데 원래 A라는 종의 메뚜기인데 갑자기 생긴 게 싹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네네네 모든 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때가 되면 아니요 밀도가 높아지면 아, 그거 저희가 본 수학자가 쓴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수학 모델로 그쵸. 그 밀도에 어떤 임계치가 있어서 거기를 넘어서면 갑자기 저런 행동이 그게 드러나는 마치 거예요. 저 상전이처럼 봐요. 입자들 움직임처럼 얘가 네. 움직이면 탁탁탁탁탁탁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심지어 재밌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생물 처음 분류했던 칼리폰 린네가 이 두 메뚜기를 다른 종으로 분류했어요. 그치, 원래 처음 몰라서 옛날에 몰라서 그랬죠. 그냥 다른 종으로 같은 줄 분류했는데 몰랐대. 키워보니까 러시아의 우바로브라는 사람이 물론 지금 소련 돼가지고 영국으로 망명 갔는데 키우니까 안 거죠. 같은 종이네 해가지고 같은 종으로 이제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밀도가 높아졌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여기저기 부딪힌다 혹은 뭐 애들이 많아지니까 뭐 온도가 좀 올라갔다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원래 나의 생김새와 크기와 내 성질은 대충 뭐 요 정도였는데 갑자기 2배가 커진다거나 갑자기 날갯짓을 막 한 3시간씩 한다거나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렇죠. 왜 그래야 되냐면 원래는 알을 낳으면은 부화를 해야 되거든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부화를 안 한 거예요. 요번 2020년엔 왜 그랬냐면 알을 낳는데 부화를 안 하고. 그래서 알이 한 1년 갔어요. 또 다른 데서 알 낳는데 비가 안 와서 또 알이 쌓였어요. 3년치 알이 쌓이다가 비 한 번 오니까는 부화 나온 거죠. 심지어 얘들 실험해 보면은 얘네가 한 번 알이 부화하잖아요. 그러면 그 진동을 느끼고 얘네들이 같이 부화를 해요. 알 부화할 공포 영화 에일리언처럼 한 번 애가 알 부화가 일어나면은 한 놈이 부화하면 그 진동을 느끼고 다른 애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게. 네네. 밀도가 높아졌잖아요. 너무 많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좀 죽고 센 놈만 해야 되는데 메뚜기는 다 같이 살아가는 전략을 취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집단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단 원래라면 독고다이 뛰면서 강한 놈만 살아남고 예, 해야 되는데 얘들이 이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척척척척 움직여서 먹고 척척척 움직여서 먹고 척척척 움직여서 먹으면서 이제 집단으로 살아남게 되는 거고 그렇게 행동 바뀌면 많이 바뀌어가지고 같이 살면은 막 전염병 돌 거 아니에요. 면역력 세지고요. 독식물 먹으면서 약간 내부 독도 좀 갖고 경고색도 띄고 그다음에 자연이 참 똑똑한 게 그 다음 해 산란량은 줄어요. 아, 신기하네. 네, 새끼양은 네. 왜냐하면 책임 없이 또 알 많이 나오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란량은 줄고 이런 식으로 조절이 돼요. 네. 산화 조절을 하네. 그리고 하여튼 이동해야 되니까 날개 길어서 잘 날 거예요. 같은 애들인데 그 전에 태어난 애들은 그렇게 오래 못 날고 그렇습니다. 네. 타다다닥 이렇게 태어난 애들은 날개 길어지고 눈 커지고 완전히 달라 보인대요. 보면. 네. 그럼 이런 메뚜기는 우리 못 구워 먹는 거죠? 잘 구워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네가 요번에 그 막 아프리카 다 돌아왔을 때 꽤 먹을 거 많겠네. 심지어 특히 파키스탄도 이제 정말 먹어서 없애자 작전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잡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막 열심히 잡아서 닭모이도 쓰고 막 닭들은 좋아하겠다. 닭들 닭모이도 쓰고 막 열심히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정도 밀도인데 어떻게 저길 걸어 다니시지? 사람은 안 잡아먹죠? 사람 안 잡아먹는데 8년 전 대발생 때는 그 일본인 학자 가가지고 진짜 자기 어렸을 때 괴담 같아요. 일본 괴담으로 뭐 누가 저기 갔는데 옷이 다 뜯겨 먹어버렸다. 그래서 이런 괴담을 보고 메뚜기를 연구해야겠다는 꿈을 키워서 메뚜기 학자가 돼서 갔대요. 그래서 옷은 안 뜯겨 먹었다. 이렇게 사진 찍히 있어요. 근데 이제 궁금해서 차를 타면서 포충망을 들고 여기 뚫고 지나갔대요. 딱 하니까 한 2초 만에 여기가 꽉 차가지고 무거워져가지고 이제 꺾였다고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뜯기진 않지만은 엄청 많이 쏟아진다. 근데 이 메뚜기들은 뭘 주로 먹는 거예요? 곡식들? 아니 뭐 곡식들 먹고 먹을 거 없으면 지들끼리 먹습니다. 근데 심지어 쥐를 먹어야? 지들끼리 자기들끼리 네네. 정말 먹을 거 없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네들 되게 재밌는 게 어떻게 자기들끼리 행동할까 이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분자처럼 움직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독일 막스 플랑크에서 어떤 걸 연구하냐면 메뚜기 매트릭스를 만들었어요. 메뚜기 VR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메뚜기를 꽂고 뇌를 연 다음에 뇌에다 신경을 넣어요. 그 다음에 그 가상 그 현실을 만든 메뚜기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네, VR을 끼워준 다음에 3D 모델 만든 거예요. 메뚜기 모델들 친구들 만들어줘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따라요. 그러면 얘가 점프합니다. 물론 움직일 때마다 그 런닝머신 같은 게 있어요. 그 자리에서 따라가요. 이렇게 보면서 점프하면 따라가요. 근데 재밌는 게 그 노란색 메뚜기로 하면 따라가거든요. 초록색으로 하자면 평범한 메뚜기. 와, 그거 확실히 그런 것까지 영향을 합니다. 받는구나. 네. 그래서 와, 그거 만든 애들도 대단하다. 와, 메뚜기 VR. 매트릭스. 메뚜기가 보는 그들의 시각을 어느 정도 구현을 해냈으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걸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냥 똑같이 그냥 저 모델 만든 거. 그냥 찍어서 보여주면 찍어서 되는 보여주면 거니까. 그렇겠네. 뇌 까는 거 이제 얘네가 정말 어떻게 반응하나를 피크를 보면 되니까요. 야, 네,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하여튼 집단으로 보면 굉장히 신기한 거고 혹시 개체로 봤을 때 단독 개체로 봤을 때 와 얘는 진짜 대단한 곤충이다 싶은 애는 혹시 또 뭐 좀 덧개미라는 애들이에요. 덧개미? 네, 이 열대 가면 많은데 우리나라에 없어요. 아쉽게도. 있으면 좋을 텐데 턱이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털이 엄청 넓네. 엄청 넓어요. 보면은 미세한 털이 이렇게 나 있어요. 털에 딱 뭐가 자극이 오면은 그냥 무조건 이제 그냥 반사신경으로 이렇게 탁. 그래서 덧처럼 이렇게 반자에서 덧개미거든요. 트랩이라고 해서 네. 생물이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 할 때마다 항상 1, 2, 3일 다투는 좀 약간 치타가 있긴 억울한 게 치타가 맨날 빠른 동물 나오잖아요. 네, 시속 100km 뭐. 근데 그게 이제 달리는 속도라서 치타 대단하긴 한데 얘는 이제 요 다치는 속도가 다치는 빨라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제 네. 치타가 맨날 뒤에 있고 얘가 달리 속도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막 시속 400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타가 억울하죠. 얘는 열심히 달리는데. 그걸로 뭘 잘라요 주로? 진해를 사냥합니다. 진해? 진해 같은 거 사냥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얘는 그냥 사람도 잡습니다. 걷다가 틀수 건드리면은 탁 잡고 바로 반사적으로 침이 있거든요. 배 구부려서 침을 탁 쏘기 때문에 더 심니다. 건드리면 탁탁 쏘기 때문에 자동으로 많이 아파요 얘는? 아픕니다. 벌 쏘이는 느낌인데 재밌는 게 이게 너무 좋아서 다른 개미들이 다 하거든요. 얘네가 한 종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덧개미의 종류가 있고 개미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 종류의 개미가 다 이런 짓을 한 애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훌륭한 전략이었어요. 수렴진화 같은 네, 수렴진화. 네. 근데 얘는 머리 가슴 배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도대체? 그쵸, 웃기죠. 머리 가슴 배 거의 탕후루. 머리 가슴 배 진짜 사이즈. 오, 크기가 저렇게 다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저게 덧개미 아까 맨 처음 보여주신 거예요? 덧개미고 이거는 비늘개미에서 덧개미짓 하는 애들. 사이즈가 저렇게 달라요. 네, 저렇게 달라요. 저 덧개미는 한 뭐 새끼손가락만 해요? 실제 덧개미 아니요, 그냥 우리가 보는 큽니다. 네. 제가 작은 거네요. 네, 제가 되게 작은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같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크기 비교해 주려고. 근데 나옵니다. 비늘개미는 워낙 작기 때문에 서로 이게 같이 살아도 서로 아무런 니치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진짜 개미집 하면은 비늘개미가 이 개미집에 사네 하면서 서로 건드리지 않아요. 상관이 상관없어요. 없구나. 얘네는 그냥 아까 말한 그 톡톡이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네, 요걸로 그 톡톡이 잡아먹기 때문에 전혀 서로 해치지 않습니다. 와, 이렇게 비교하니까 무슨 괴물 같네요, 진짜. 네. 아니 무슨 저 구연 동화해 주듯이. 그죠?
아, 너무 재밌습니다. 1, 2, 3이라고 있잖아요. 가장 빠른 거 덧개미 말고 그 다음 빠른 게 흰개미거든요. 흰개미도 비슷한 턱이 있어요. 오. 근데 얘네는 딱 소리를 내거든요. 소리가 그 얘기 들었어요. 소리 난다고. 소리 내가지고 이거 뭐 적들을 내쫓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오지 말라는 건가요? 뭐 둘 다 있는 거예요. 스냅핑이라고 하네요, 진짜. 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격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뻥 하면 흰개미가 날아가는, 개미가 이게 날아가는. 생명체에서 근육을 수축해서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장전해 놓는 그런 건가요? 정확하게 장자면 여기 계속 덧개미 안을 보면은 특징이 스프링 같이 이렇게 걸어놓은 거네. 네, 여기 근육이 엄청나게 커지죠. 이게 스프링 같이 장조해놓고 팡 하면은 그냥 이렇게 되고. 네, 네. 뒤에 그럼 근육으로 확 닿는 게 아니고 근육을 땡땡하게 당겨놨다가 방아쇠 당기듯이 탁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곤충들은 뼈는 없죠. 네, 없죠. 외골격이죠. 외골격이죠. 외골격이라고 하면 이제 바깥에 이게 껍데기 딱딱하게. 껍데기가 딱딱하고 단단한 정도를 따지면 어느 정도 단단합니까? 크기가 작으니까 뭐 잘 부서지긴 하겠습니다만 확대를 해서 키워본다고 가정을 하면 어느 정도 단단한 단단할 필요 없는 애들은 정말 물렁하고 단단한 애들은 단단한데 개미들은 되게 튼튼해요. 턱 부분 되게 단단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 성분도 다릅니다. 모두 키틴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턱 같은 데는 뭐 아연 같은 것도 막 들어있고 막 되게 안에 금속 아니에요? 네, 금속 성분도 약간 들어있고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곤충들은 의외로 물렁물렁하고요. 정말 이제 그 곤충이 포기한 것 같은 지렁이 같은 애들도 있는데 개미들은 되게 단단한데 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뭐 사슴벌레 이런 애들이 진짜 단단한 애들 아니에요? 정말 단단한 애들은 저 바구미 종류. 바구미라고 바구미? 이렇게 귀단한 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쌀바구미 이런 애들이 해충이거든요. 가끔 뭐 연락 주신 분들이 뭐 쌀에서 이상한 해충 나왔어요 하면은 대충 저 화랑콩나방 아니면 쌀바구미인데 쌀바구미인데. 바구미 애들이 제일 단단합니다. 네. 걔네들 같은 경우 곤충 이렇게 연구할 때 이렇게 핀을 꽂아요. 보통 곤충은 핀 꽂는데 바구미는 이제 핀 꽂다가 핀이 부러지는. 와, 핀이 부러져요? 네, 쇠 핀이 이렇게 부러져요. 네. 와,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입니다. 바구미들이 제일 단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왜 그렇게 단단하지? 살아가는 환경이 그럴 필요가 있는 쌀 속에서 안 깨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단단한지 덧개미랑 사는 거 아니에요? 덧개미가 왜 특별히 그런 구조가 필요한지. 왜냐면 나무 안에 숨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딱히 뭐 필요한 이유가 없긴 한데 튼튼합니다. 네. 그럼 그 단단한 외피 안쪽에는 근육이에요? 아니면 키틴질, 당류로 돼 있어요. 그 껍데기는 키틴질이라는 다당류의 그 안쪽에 있는데 안은 그냥 근육이죠. 그리고 안은 또 이제 곤충은 내장 그리고 특별한 혈관이 없기 때문에 혈림프라고 해서 그냥 그 살에 그냥 이렇게 피가 그냥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냥 솜에 적신 듯이 피가 그냥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그 밖에 외피가 살짝 깨지면 그게 막 줄줄 셀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게 외골격의 단점이에요. 한번 상처가 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그래요? 감염과 상처와 아무는 것도 어렵고 그게 이제 외골의 단점에서 너무 튼튼해서 좋은데 한번 깨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싸우면 안 좋고 사슴벌이 장수풍뎅이 애들이 멋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싸움 시켜봐야지 해서 막 해놓고 막 하면은 애들이 맨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김 빠지네 이러는데 이게 잘 애들이 안 싸우는 거죠. 도대체 안에. 왜냐면 잘못 싸웠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 아니까. 애들 잘 싸웁니다. 진짜 보면은. 네. 그거 싸움 시키는 게 그럼 인간들이 좀 잘못했네, 그죠? 그렇죠. 네. 그 어렸을 때 맨날 잡아갖고 싸움시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그 있죠. 약간 좀 리스크 있는 행동을 하는 곤충, 약간 수명 좀 짧은 애들? 지금 당장 짝짓기 하고 어떻게든 일단 하는 애들은 모르겠는데 개미나 뭐 수명 긴 곤충, 이런 곤충들은 정말 싸움 잘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도망가고 막. 아니 그 옛날에는 공룡시대 이때는 곤충이 엄청 컸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잠자리가 막 50cm 뭐 1m 이렇게 됐다면서요. 그거 맞아요? 그게 물론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메가네우라가 날개 길이가 70cm 뭐 이랬는데 그런 애들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상 오늘날 곤충들도 커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곤충도 굉장히 큰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저기 뭐야? 세계에서 가장 큰 대벌레 중 하나인데, 아래쪽에? 네, 아래쪽에 이게 대벌레. 와, 진짜 나뭇가지 재밌는 게 원래 세계에서 가장 긴 대벌레가 저 남미에 있었는데요. 최근에 중국으로 갱신됐습니다. 이게 역시 대륙의 기상 같은 건데. 와. 종명도 치넨시스, 차이넨시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긴 대벌레고 그냥 세계에서 가장 큰 뭐 파리? 뭐 이렇게 커다란 파리예요, 곤충이 이게? 있어요. 이게 팔이에요? 손바닥만한 팔이. 장난감 같은. 저 이건 이 표본 2마리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저게 팔이야? 네, 이렇게 되게 큰 곤충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리고 화석에서 발견되는 곤충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몇몇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괴물 같은 애들이 좀 많이 집중되긴 하지만 대부분 오늘날 곤충이 거의 비슷하고 오늘날 그래요? 곤충들도 꽤 큰 게 많다. 사실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요? 얘는 파리채로 못 잡겠네. 목을 졸라야 되나? 왜요? 그게 실제로 파리채로 장수말벌을 상대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요? 파리채는 안 죽어요? 안 죽던데요? 경험담. 저도 몰라요. 경험담. 네, 옛날에 시골에서 전기 파리채로도 안 될 것 같아. 안 죽네. 아. 때문에 네, 안 되겠죠. 네. 그래요. 왜 호주 같은 데 보면 큰 곤충들이 좀 많잖아요, 거기. 그렇죠. 네. 그쪽에는 자연환경이 특별히 좀 더 곤충들을 잡아먹는 친구들이 좀 적어서 그런가? 거기서 대벌레 요만한 거 보고 감동했습니다. 네. 호주?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중 하나가 호주는 지구에 약간 열대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동남아 열대가 있고 지구에 허파란 아마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콩고 뭐 이런 아프리카 열대 있잖아요. 슬픈 건 아프리카 열대는 수많은 내전과 티토리오로 파괴되고 있고 아마존 열대 뭐 수많은 개발로 없어지고 있고 동남아 열대는
열대는 지금 전부 사탕수수 팜유 농장 없어지고 심지어 지금 동남아 열대는 산소 배출량보다 이 사탕수수 배출량이 더 많아요. 이미 다 파괴됐어요. 거기는 국립공원 외에는 전부 다 팜유 농장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호주 열대 있잖아요. 호주가 열대가 동남부에 있는데 거기가 가장 오래된 열대예요. 호주의 동남부? 동북부죠. 동북부 열대가 있잖아요. 재밌는 거기는 1억 년 된 열대예요, 거의. 왜냐하면 다른 지구에 많은 수많은 열대들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특히 아프리카 열대는 정말 생긴 지 가장 최근에 생긴 열대인데 호주 동북부는 위에서 올라왔거든요. 이전에는 호주가 남극에 붙어 있었어요. 그때는 1억 년 전인데 그때 극지방에 있었지만 공룡시대 때인데 열대였고요. 올라올 때는 지구가 좀 따뜻해져가지고 1억 년 동안 열대 흐름을 유지했었어요. 그래서 호주가 고립된 채로 이게 따뜻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훌륭한 생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호주 북부 쪽? 호주 북부 쪽, 네. 거기는 한 1억 년간 유지된 훌륭한 열대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게 많아요. 이상한 여치들도 다 거기 남아있고 막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아까 호주 그런 데 남아있는 거죠. 네. 캐릭터가 딱 보면 그 여행 같은데 무슨 이렇게 인디아나 존스나 뭐 이런 데 이제 탐험 뭐 이쪽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딱 죽기 먼저 죽는. 아니야. 그 마지막까지 그래 대체로 주인공 옆에서 살아남는 캐릭터인 것 같아. 그 프로도 옆에서 빵 뚜껑에 먹는 그 이름 뭐죠? 하여튼 네. 아 너무 곤충 사랑하는. 야, 너무 좋아하신다. 네. 기생충들이 어떤 경우에는 숙주를 막 이렇게 조종한다 뭐 이런 저 컨셉의 뭐 영화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있죠. 네. 예. 어떤 애들이 주로 이런 짓들을 벌이는 겁니까? 저 기생이 일단은 되게 훌륭하니까 많이 하는데요. 별걸 다 해요. 최근에 되게 이슈된 것 중 하나가 벌들 일단 기생을 되게 잘하거든요. 벌들이 기생을 해서 되게 성공적인 케이스인데 거미를 좀 많이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벌이 거미에게. 네, 예. 많이 해요. 저번에 나왔을 때 그 최장수 거미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장수 거미. 네, 43년을 산 그 거미가 자연사 하신 게 아니라 잡아먹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거미가 벌한테. 벌에게 잡아먹을 정도로 벌이 되게 거미를 좋아해요. 주로 이제 침 사서 마비하고 알을 낳는데 또 어떻게 조종을 하냐면 우리나라도 있는 은먼지 거미라고 있는데요. 걔네들이 이제 기생당하면 어떤 짓을 하냐면 알집을 실크집을 만들어요. 어디에다가요? 배에 이렇게 자기 몸을 보호해줄, 기생당한 애들을 보호해줄 실크집을 강제로 만듭니다. 벌이 아니요, 거미가 기생당하면. 거미가 기생을 당하면 네. 갑자기 자기 몸을 만들도록 벌이 유도하는 그런 거예요. 네, 벌이 유도해져요. 누에고치처럼 네, 만든다고요? 누구처럼 만들어줘요. 네. 네. 원래 거미줄은 이게 다양한 기능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냥하기 위한 네트도 있고, 막 자기 비상탈출용 우프 같은 걸 만들고, 어떤 제일 귀여웠던 건 거미들이 가끔 사냥한 애들이 자기 무슨 헨젤과 그레텔처럼 사냥할 때 집 돌아오려고 이렇게 실크 이렇게 흘려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오, 하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 재밌다. 그 다양한 용도의 거미줄이 있기 때문에. 아, 우리 집 찾는 용도 거미줄도 있어요? 네, 그런 용도 있어요. 그 거미는 되게 다양한 용도로 거미줄을 만들 수 있는데, 진심 모드로 이 거미줄을 칭칭 감다 보니까는 일반 걔네들 거미줄 실크보다 한 40배 단단한 실크를 만든다고 해요. 진심 모드에 단단한 실크를 만들면 내 몸을 감싸. 내 몸을 감싸고 거기서 이제 태어난 유충들이 거미를 이제 파먹는 거죠. 내 몸을 내가 그냥 이렇게 묶어 아주 강하게 만들어서 묶은 다음에 난 이렇게 싹 잠들면 내 몸에서 벌이 유충들이? 남기고 간 유충들이 나를 먹고 셀프 미란. 네, 셀프 미란에 대해서 나오는 식으로 수정도 해요. 벌은 되게 여왕벌만 알을 낳잖아요. 아, 그거는 사회성 있는 애들만 그렇습니다. 아, 사회성이 없는 벌이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사회성 그렇구나. 없는 기생벌들이 벌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왜냐면 몰랐어요. 그게 네. 벌의 대사수예요? 우와. 종류를 보면 네, 왜냐면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거기 이제 많은 애들이 막 살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사회성하고 누구는 뭐 딱정벌에도 있고 나비도 있고 하는데 그 많은 지구 생태계에 벌이 한 번 더 복부 타듯이 기생을 하면 돼요. 기생은 사기인 게 생태계가 꽉 차는데 거기에 기생을 하면 돼요. 이게 얼마나 사기예요. 그리고 기생벌에다가 또 기생을 해요. 기생벌에 또 기생하는 네, 기생벌에 또 기생을 하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생벌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 작기도 해요. 하이퍼 파라사이트 해가지고 걔네들은 진짜 아메바보다 작아요. 단세포 생물보다 작아요. 아 그게 벌이에요? 네, 벌들이. 신기하다. 그거 연구를 좀 많이 하는 이유가 재밌는 게 단세포 생물보다 작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뇌 세포가 몇백 개밖에 없어요. 뇌 세포가 몇백 개밖에 없는데 이걸로 세상을 다 보고 3차원적으로 날고 날개를 휘덕이고 하는 걸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되게 최적화된 뇌를 갖고 있는 거죠. 몇백 개, 몇만 개. 네. 그 아메바보다 작은 벌이 날아다녀요? 네, 날아다녀요. 비행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하죠. 깃털 같은 날개 달리면서 이게 날아다니면서 그래요? 비행하죠. 또 이제 기생벌 같은 경우는 다른 애들은 막 기생이 너무 훌륭하죠. 왜냐면 기존에 있는 생태계에 복붙하면 되니까. 원래 얘가 여기 네 자리하고 딱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 한 번 더 얹히는 거, 숟가락 얹히는 거니까. 요번에 지리산 가서 봤는데 막 매미가 있는데 매미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보니까 나방이거든요. 나방이 기생도 해요. 되게 훌륭하니까. 매미한테? 네, 그걸 직접 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곤충들이 기생을 하는데 벌이 되게 훌륭해요. 왜냐면 벌 같은 경우는 거미를 이렇게 조종했잖아요. 독 같고 이렇게 조종한 것 같다고 추측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얘네는 체내에다 알을 낳는데 어떻게 체내에 알을 낳을 수 있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몸에 기생하는 그런 곤충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좋기 때문에 뭐가 들어오면은 상처가 나면 바로 면역 시스템이 와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척추동물은 훌륭한 면역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절추동물, 곤충 이런 애들은 단단한 외골격이 있기 때문에 단단한 외골격으로 버텨온 게 있고, 만약에 한번 상처가 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가 있긴 한데 그렇게 훌륭하진 않아요. 껍질을 믿고. 네, 껍질을 믿고 있긴 있거든요. 근데 되게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벌 같은 경우는 그 면역
면역 체계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바이러스랑 공생을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넣어줘요. 아, 알 낳으면서 바이러스 같이 넣어줘요. 네, 바이러스 넣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 체계도 망가뜨리고 알을 이제 공격하지 못하게 면역 체계들이 실크를 이렇게 만들게 하는 거미 조종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 메커니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종까지 합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 실제 조종하는 거 밝혀진 건 유일하게 연가시는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하죠. 그게 사마귀가. 연가시. 네, 영화에 연가시 나오는. 생태가 뭐 사마귀에서 이렇게 쭉 기둥하게 나오면 걔가 이제 물 안에 들어가죠. 네, 깨끗한 물에 그렇지, 들어가죠. 그렇지. 알을 낳으면은 새끼 연가시가 나와요. 새끼 맞아요. 연가시가 수소곤충 안에 들어가요. 수소곤충들이 뭐 하루살이 같은 데 들어가서 하루살이가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다가 사마귀한테 먹으면 사마귀 몸 안에 들어가서 다시 커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사마귀 그럼 어떻게 다시 물에 빠지도록 조종을 했냐 하면은 연가시는 사마귀랑 되게 다른 동물이잖아요. 같은 탈피동물에 속하긴 한데 사마귀는 절지동물 곤충이고 연가시는 탈피동물이긴 하지만 선형동물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했냐면은 찾아보니까는 실험을 한 거죠. 얘 유전체를 보고 얘가 조종하지 않았을 때를 보고 평소에 발견한 유전자를 봤을 때 뭐가 다르냐 보니까 사마귀를 딱 그 조종할 때 발현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걸 비교해보니까 한 3,100개가 발현되거든요. 네, 근데 그 유전자를 보니까 다 사마귀 유전자예요. 아, 연가시인데 연가시가 사마귀 조종할 그 타이밍쯤 되면 발현되는 유전자들이 있는데 네. 얘네들 뭐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연가시 내 유전자인데 사마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게 수평적 유전적 전달이라고 같이 원래 부대끼고 살다 보면은 갖게 됩니다. 수많은 동물들 사이에서. 그러면 그 사마귀는 나를 조종하는 유전자, 하긴 유전자가 같아야 이제 뭘 조종하든 말든 할 그쵸. 테니까. 그니까요. 어떻게 조종하지 보니까는 신경 전달 물질, 그다음에 빛에 대한 반응, 행동 같은 거 조절할 물질을 1,400개나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연가시가. 그래서 사마귀를 조종할 수 있구나. 네. 아. 그래서 사실 그런 수평적 유전자 전달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진딧물이 이렇게 맨날 식물을 빨아요. 네. 식물 빠는데 그 식물들이 그 가만히 빨리고 당하진 않거든요. 먹지마 하면서 막 이상한 거 빠는 것마다 되게 맛없는 거 뱉고 독도 뿜고 이러면서 이제 진딧물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도 진물 어떻게 버티다 보니까는 걔도 빨면서 식물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식물 유전자를 갖고 걔도 이렇게 대응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남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걸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연가시는 사마귀를 조종하기 위해서 사마귀의 유전자와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면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헤쳐먹으려면 그 정도 본인이 돼야 되는 거죠. 거미가 근데 종류도 굉장히 많고 아, 네.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거미가 진짜 되게 신기한 생각이 드는 게 네. 거미가 한 5만 종이 넘어요. 네? 5만 종이 넘는데요. 거미 종류가요? 네, 5만 종이 넘는데 어디든 다 있어요. 남극 제외해서 모든 데로 다 있고요. 개미 너무 성공한 생물이다 이러는데 개미 북극이 없거든요. 북극에도 거미는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곤충들은 오만 갖가지 모양을 다 갖고 있잖아요. 누군 날개가 크고 누구는 뭐 이렇게 생겼고 누구 저렇게 생겼는데 거미는 생긴 게 보면 심플하게 그냥 머리, 배, 닭 8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상태로 그냥 누군 열대에서 이러고 있고 누군 남극에서 이러고 있고 북극에서 이러고 있고 그냥 그 형태로 3억 년 동안 그냥 계속 오만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 형태로 저 궁극의 모습을 찾은 게 아닌가. 네. 더 이상 뭐 바뀔 필요도 없다 우리는. 네, 저 상태로 그냥 모든 걸 다 하고 있다는 게 되게 감탄스럽고요. 잠수한 일도 있고, 뭐 날아다니는 일도 있고, 뭐 숲 위에서 열대에서 막 하는 일도 있고 보면서 되게 신기하게 느끼고 있죠. 네. 거미가 말씀하신 것처럼 형태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곤충은 뭐 굉장히 좀 다양할 수 그렇죠, 있지만 네. 그러면 사실 5만 종이나 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5만 종이 되지 얘네들? 아, 걔네가 이제 그 실크를 뿜을 수 있잖아요, 애들이. 그게 되게 훌륭한 특징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물거미라고 막. 물거미. 네, 물거미라고 일과일속 일종이 있는 우리나라 연천군에 사는 그런 거미들이 있는데요. 네. 걔네들 같은 경우 막 물에도 살아요. 그러니까 물에 평생 잠수하면서 사는 애들도 있어요. 거미인데. 네, 거미인데 그러니까 물 속에도 살 수도 있는 거고 다리가 8개인데 이걸로 글라이딩해서 하늘로 잘 날아요. 하늘 위에서도 가끔 거미들이 엄청 많이 잡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곳을 개척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생태적 니치를 아, 거미랑 제일 가까운 친구가 혹시 누구예요? 전갈입니다. 전가리 거미란 걸 거야? 네, 왜냐하면 거미랑 곤충을 일단 거미는 곤충이 아니죠. 다리가 8개고. 아, 다리가 8개니까. 네, 곤충은 다리가 6개고 이제 큰 턱이 있어요. 큰 턱으로 이렇게 먹는데 거미는 협각이라고 집게 입을 갖고 이게 특징이거든요. 곤충 큰 턱처럼 좀 튼튼하진 않아서 이걸로 그냥 으개 먹는데 여기에 독리가 있죠. 근데 전갈도 있습니다. 네. 동리가 네, 협각이라는 집게 모양 입이 있는데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전갈도 그게 있고요. 의갈이라 부르는 우리나라에 있는 조그만 전갈 다 닮은 애 있어요. 뭐 그런 그 그 친구들이 특징이 좀 비슷한 친척들이에요. 네, 거미랑. 그리고 의외로 개통적으로 된 거예요? 네, 개통적으로. 네, 개통적으로 얘기하면 친척을 하면 다 개통이고요. 그 중에서도 또 의외의 친척은 투구개가 있습니다. 투구개? 네, 투구개도 전갈의 친척입니다. 협강유라 해서 바다에 이렇게 있는 네네네. 삼육충 닮은 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쪼개면 파란 피 나와가지고 그걸로 막 소독 잘 됐나 검색도 하고 막 하는 게 있는데 무슨 삼육충 닮아서 고대에 뭔가 했지만은 의외로 거미의 친척들이고요. 네, 되게 신경이 많죠. 인간이랑은 굉장히 멀죠?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절지동물이라서 그 인간은 일단 뼈가 있잖아요. 거미는
거미는 일단은 곤충 같은 절지동물에서 그 정도 가깝습니다. 근데 거미가 의외로 아까 뭐 날고 막 잠수도 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육식하는데 보면 초식한 애들도 있어요. 풀도 먹는 애들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은 중미에 산 애들인데요. 멕시코 과테말라 이런 애들 보면 풀도 먹을 줄 알아요. 그 우리 툭 건드리면 이렇게 쭉 올라드는 그 미모사 있잖아요. 미모사가 아카시아 쪽인데 아카시아 특징이 뭐냐면 개미랑 되게 잘 지내거든요. 아카시아 나무들이 뿔 막 나 있잖아요. 뿔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거기 이제 주로 개미들을 주로 입주를 시켜요. 네. 왜냐면 나무에 개미가 살면 좋은 점이 진딧물을 먹는구나. 아니요. 다른 애들이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개미들이 와서 우씨 내 집을 하면서 막 공격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아카시아 나무들은 그 구멍을 뚫어서 개미들한테 입주시킵니다. 아, 일부러. 그래서 일부러 개미 먹으라고 이렇게 당과 단백질과 지질이 풍부한 어떤 멜티한 어떤 이상한 뿔 같은 걸 또 만들어놔요. 뿔같이 생겼는데 개미들 먹으라고 구조물을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요걸 딱 해두면은 개미들이 나중에 먹다가 더 좋은 곳을 발견하면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포로가 되라고 요걸 먹으면은 다신 그 어떤 것도 먹지 못하게 당을 분해할 수 없는 어떤 몸을 만들어 버립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달콤한 뭐 하나 만들어 당을 만들어 놓고 이거는 모든 그 영양이 다 들어가 있는데 다 소화 다 잘 되게 해서 만들어 놓고 얘네가 기본으로 그 당을 분해하는 스크레이스를 억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먹고 너무 맛있다 하는데 다른 걸 먹으니까 소화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먼저 주면서 이제 다른 곳은 이사 못하게 아카시아들이 만들거든요. 약간 그 가스라이팅 같은 거 시키는구나. 그렇죠. 네, 가스라이팅을 시켜요. 너는 이제 딴 데 못 간다. 딴 데 못 간다. 이 좋은 곳에 입주했으면 평생 여기서 살아야지. 그래서 물론 개미들이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끔은 입주해놓고 그걸 다 없애요. 다 쳐내요. 입주하자마자. 이런 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자, 이런 거 먹으면 큰일 나니까 진짜? 네, 다 없애는 애들도 있어요. 다 없애고 그 집만 쓰는 애들도 있는데 거미는 그걸 먹습니다. 뭘 먹어요? 그 아카시아들이 막 개미를 먹으라고. 그 마련해 놓은 거? 네, 마련한 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거미는 그러면 소화 못하고 하는 부작용은 없나요? 근데 그거만 먹기 때문에. 네, 그것만 찾아다녀요. 네, 그것만 그런 찾기 거미도 때문에. 있어. 네, 하여튼 그렇게 초식성 거미들도 있고요. 훌륭한 구해충도 되게 유명하고 하는 식으로 거미는 아주 근데 가끔 거미 집 같은 거 보다 보면 저게 한 배에서 나왔다기엔 너무 거미집이 커. 그렇죠. 그래서 저건 그럼 뭐 며칠 동안 아마 배에 이렇게 거미줄 쭉 모아놨다가 한번 쭉 짓고 그다음에 다시 또 뭐 먹어서 배에 거미줄 채워놓고 이렇게 몇 번 하는 건가? 네. 한 번에 다는 안 되잖아요, 저게. 거미줄이 매일매일 치는 거거든요. 그게 한 번 치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대요. 전체가? 네네네. 매일매일 쳐요. 그리고 하나 치는데 30분에서 1시간이요? 네네네. 한 번 치는데 1일 1건축이 네, 1일 1 건축입니다. 네. 오래된 집이 없어요? 오렌 집이 없어요. 한 번 쓰면은 먼지도 쌓이고 낡고 이래가지고 그 단백질성 구조물이기 때문에 낡아버린다 해서 매일매일 애들이 철거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철거하고 먹어요. 어떤 애들은. 거미줄. 네, 거미줄 먹어요. 다시 재활용. 재활용해서 먹어요. 네. 그리고 어떤 애들은 절반 치고 절반만 그 재건축한 애들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빠르네요. 그럼 그게 뱃속에서 다 나와요? 한 번에? 네, 다 나옵니다. 네. 그게 되게 훌륭한 게 거미의 능력이라 생각. 그래서 사실 너무 신기해서 만약에 이런 애들이 호주 아래에 있는 어떤 섬에서만 사는 사막년자 생물이다 이러면 진짜 생명의 신비 그 자체일 텐데 지금 너무 흔해요. 맨날 길 걷다 보면 호랑거미가 맨날 집 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맨날 보니까 거미가 집 쳐내라고 하지 막 산 걷다 이렇게 막 붙잖아요. 이렇게 네. 사람 거미 줄 붙잖아요. 그래서 거미가 너무 흔한데 거미줄이 뉴질랜드 어디 동굴에만 있는 어떤 절지동물이 만드는 신기한 실크 구조물 이러면은 세상에 신비일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모든 생명체들은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상대의 어떤 그 무기들을 또 무력화시키는 이런 시스템들을 다 만들잖아요. 곤충들 가운데도 거미줄까지 거 뭐 나는 싹 미끄러져 나갈 수 있지 뭐 온몸에 기름칠을 해놨거든 이런 애들 좀 있나요? 그거 대응해서 만든 중에 유명한 게 이제 나비랑 나방의 인편인데요. 나방이 되게 털이 많잖아요. 그리고 나비도 되게 털이 많은데 같은 부류니까요. 그리고 같은 조상을 보면 날돌에도 털이 많은데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거미줄 걸렸을 때 털만 털고 나와서 날아다니는 용도로 털을 뽑히는 거예요? 네, 털을 뽑히면 되는 거죠. 털만 털고 나오면 바로 거미줄 탈출할 수 있는 거죠. 그 먼지 같은 게 되게 많으니까. 네, 나방이랑 나비들 같은 경우는 날아다니면 바로 워낙 활발한 비행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정말 저격하기 위한 거미줄이고요. 걸렸을 때 근데 바로 털만 털고 나올 수 있죠. 그래 하긴 나방 같은 건 어떻게 잘못하면 막 먼지가 더 먼지가 엄청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그 용도일 수 네, 있는. 그 용도로 진화했다고 많이 설명이 돼요. 근데 물론 나방 털은 한층 더 발달해서 털 자체가 또 초음파 튕겨낸 스트레스 기능도 있긴 하거든요. 박쥐. 박쥐 초음파 튕겨낸 스트레스 기능인데 나비 같은 경우는 주행성 포식자니까 주로 거미가 주로 포식자인데 거미가 워낙 나비 나방을 포식 많이 하기 때문에 나방 같은 경우는 거미 이렇게 좀 따라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거미를 좀 많이 무서워하는 곤충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미줄은 그러면 뱃속에서는 액체 상태죠? 네, 액체 상태여가지고 주머니가 한 6개 있거든요. 2개 있는 애들도 있고 6개 있는 애들도 한 8개 있는 애들도 있는데 보통 6개예요. 6개가 있어서 그 용도에 따라 짜면서 막 써요. 그럼 내가 필요한 용도 할 때 배 이쪽을
이렇게 눌러요? 안에서 짜는 거죠. 방죽돌기라고 하는데 짜가지고 용도를 정한 적에서 딱 처음 땄을 때 되게 끈끈한 거 쭉 뽑았을 때 튼튼한 구조물 쭉 내다가 끈끈한 거 붙이고 쭉 해서 붙여야 되니까. 네, 그래서 끈끈한 거랑 그럼 이쪽 짜다가 이쪽 짜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탈출하냐 말씀하셨잖아요. 거미줄 보면은 이렇게 있지만은 튼튼한 구조 역할하는 거미줄이 있고 포획용 거미줄이 따로 있어요. 끈끈한 거. 네, 그래서 튼튼한 거미줄이 있고 끈끈한 게 있어서 거미는 그 튼튼한 것만 걸어다니죠. 끈끈한 거에 곤충들 아무것도 모르고 붙는 거죠. 물론 거미가 실수로 삐끗해가지고 끈끈한 거 지가 붙는 경우가 관찰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자기가 탈출을 못해요? 네, 그렇겠죠. 근데 물론 작아서 탈출하겠는데 그런 경우 누가 가끔 찍어 올리더라고요. 이거 자기 거에 붙었다고. 자기 거미줄에 걸린 거미. 네, 가끔 그렇다고 하네요. 별로 없긴 하지만. 거미 눈에는 거미줄이 잘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겠죠. 네, 거미 눈은 자기가 보이겠죠. 그걸 모르겠죠. 네. 왜냐면 거미의 눈은 혼눈이고 혼눈? 곤충의 눈은 겹눈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에 민감한데 거미는 혼눈이거든요. 깡충거미 같은 애들은 되게 커다란 혼눈을 갖고 있어요. 걔네들은 거미줄을 안 쓰고 그냥 움직임에 민감한 사냥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미줄로 이렇게 웹을 만들어서 거미줄을 만들어서 이렇게 포획하는 애들은 시각을 이용해서 사냥하는 게 아니라 거미줄에 이렇게 딱 있다가 뭐가 걸렸으면 진동으로 사냥을 하거든요. 네. 얼마나 그 진동을 이용하냐면 아예 땅굴 파는 애들은요 땅굴에 숨어 있고 거미줄을 집 밖에 엄청 널리 해놔요. 길게. 그러니까 저 멀리. 그러니까 거미줄이 포획용이 아니라 그냥 널리 해놔가지고 어떤 표현을 하냐면 그냥 낚시네 낚시. 네 그냥 감각을 그냥 외부랑 연결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예. 누가 포식자가 좀만 지나가도 저기 뭐가 지나가는구나 얘들이 그냥 감지해 두는 거예요. 센서를 막 설치해 두는 거죠. 바깥에다가. 그런 식으로 해두기 때문에 그 눈을 잘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눈이 엄청 많이 태어난 거미들도 많아요. 동굴성 거미들 보면은 눈이 막 같은 분류인데 눈이 몇 개 없는 애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눈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요? 눈을 보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민감한 다리를 거미줄에 보는 누가 이제 잡혔다 그럼 이제 진동 막 울리고 됐네. 오늘 됐네. 또 맞아요. 왔네. 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가서 쓱 감잖아요. 거미줄로. 그렇죠. 진동 좀 얘기하자면 그 진동에 민감 때문에 수컷 거미들이 암컷 거미줄에게 갈 때 호락받기 위해서 거미줄 막 튕겨요 맨날 팅팅팅팅 튕기면서 나 가가 되겠니 하면서 약간 세레나데를 그 오빠 거미줄 왔어. ting기는 거죠. 오빠야. 팅팅팅 하면서 연주를 하고요. 타란툴라 같은 거미 같은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수컷 거미들을 혼자 키우면요 외로워가지고 계속 두드립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보고 싶다. 네, 진짜 만나고 네네. 싶다 이렇게. 따당따당따당 네, 부릅니다. 네네. 타란툴라는 걔 거미집 안 짓죠? 그 친구? 거미줄 짓습니다. 그 친구도 지어요? 타란툴라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죠. 배 안에 애들이 있고 불판 애들이 있고 나무에 있는 애들이 있는데 걔들도 실크를 되게 잘 씁니다. 이만하잖아요. 한 주먹만 하잖아요. 네, 주먹만 한데 일단은 재밌는 게 새끼들 같은 경우는 실크 이용해서 잘 날아다니고요. 많은 거미들이 새끼 때는 실크 이용해서 쿵 날아가요. 열기구처럼. 그걸로 어떻게 나른다고요? 그 새끼 거미가 이동하고 싶으면은 실크를 훅 뿜어요. 그러면 그냥 실이 이렇게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바람 훅 날아가요. 워낙 가벼우니까. 가벼우니까. 근데 네. 자기가 의지한 대로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부유성 플랑크톤 같이 어쨌든 여기는 아니다. 에어로 플랑크톤 같이 여기는 떠나고 네네, 싶다 여기는 떠나고 할 싶다. 네. 때 줄 쭉 싸갖고 바람이 날아가면 가는 대로. 네네. 재밌는 게 거미랑 호박, 아까도 호박벌의 위담을 얘기했지만은 거미랑 호박벌이 유일하게 자기장 리셉터가 있는 곤충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장을 좀 본다고는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얼마큼 컨트롤 되는지 모르긴 하겠지만은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타란툴라도 거미줄을 이용해서 사냥은 또 하니까요. 물론 힘으로 이렇게 주로 이겨먹긴 하지만요. 네. 근데 거미가 한 3억 년쯤 됐고 그러면 그 친구는 뭐 공룡시대도 다 경험했고 그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전 지구적으로 다 가장 그쵸. 넓게 쓰고 있는 생명체고. 왜냐하면 다윈이 이렇게 배에 있다가 막 비그로에 거미가 막 날아왔대 그래서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어디든 날아다니면서 어디든 퍼져갖고 에드워드 윌슨이 옛날에 했던 되게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 섬 연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섬 전체에다가 살충업체 불러가지고 섬을 이렇게 비닐하우스에다 덮은 다음에 섬 전체를 그냥 살충제로 다 죽여버렸어요. 섬을 완전 초타시킨 다음에 자 지금부터 어떤 생물이 오나 보자 했을 때 온 것들도 막 거미 막 이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맨 처음 옛날에 막 화산 폭발로 한번 섬이 완전 다 초토화가 됐을 때 처음 사람들이 갔을 때 발견하면 거미 이렇거든요. 거미들이 날아가가지고 간 다음에 한 몇 개월 안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잘 사니까는 거미가 참 지구 어디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생명력이 대단하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거미 아까 말씀하시면서 많이 우리가 이제 비교하는 생명체 중에 하나가 개미 있잖아요. 개미. 네, 발음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거미, 개미. 네. 근데 어원이 있어요. 거미는 걸림이라해서 거미라는 말이 카더라가 있고요. 우리말에서 네, 우리말에서 왜 거미가 거미집 지어놓고 걸림이라해서 누구 걸리면 개미는 뭐지? 개미는 칸자가 있어요. 갈암이라 썼대요. 가야미 뭐 해서 흑갈람 뭐 불갈람 이랬다가 가야미 해서 뭐 개미가 됐다 뭐 이런 카더라가 있는데 항상 그 궁금해요. 왜 우리 곤충을 그런 말로 부를까? 그런데 발음 좀 비슷하게 됐죠. 네, 거미, 개미. 네. 약간 밑자 돌림이 많네요. 진짜 귀뚜라미, 귀뚜라미, 네. 거미. 그러네. 매미. 매미, 스르라미. 네, 스르라미. 네. 그러네. 그러네. 오, 궁금하다. 이건 언어학자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거 말아서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다 민속적인 거라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많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참 많아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래요. 또 랩 시작했어. 자, 그래서 이제 개미도 참 신기한 동물 아니겠습니까? 개미가 오래됐어요? 거미가 오래됐어요? 거미가 오래됐죠. 거미가 더 근데 오래됐어요.
거미는 거미목이고요, 하나에. 개미는 개미과라고 좀 더 세부적인 얘기라서요. 네, 좀 다릅니다. 네. 거미는 한 3억 년 됐는데요. 개미는 한 1억 5천만 년 이 정도밖에 안 됐네요. 근데 지금 개미도 꽤나 성공적으로 지구에 잘 안착한 거잖아요. 개미집도 뭐 어떤 거는 막 엄청 크다면서요. 아, 그렇죠. 거미집보다 훨씬 크죠. 거의 거미는 도시 제일 큰 그것 중 하나가 홋카이도에 있는 저 불개미 집이 뭐 몇 킬로미터 수준에 있다라는 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물론 계속 항상 보면 맨날 세계에서 가장 큰 생물이 뭘까 이러면 되게 김 빠지는 게 막 몇 킬로미터 균사 이러면 되게 힘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홋카이도 이런 개미집 하면 되게 재밌죠,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개미는 왕국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한 동네 사는 애들은 뭐 이렇게 위계가 좀 있어요? 아니면 우연히 그냥 같은 동네 살긴 하지만 쟤네는 쟤네 동네가 또 있고 우리 왕국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의 왕국이에요? 하나의 왕국인데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같은 친인척인데 여왕 죽고 이러면은 여왕 죽으면 위성군체라고 돼요. 아이고 여왕도 없네 이러면은 뭐 좀 합쳐지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왕이 여러 마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여왕이 여러 마리인데 한 군체가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한 왕국에 여왕 여러 마리인 경우도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집에 나오는 개미들 이제 조그마한 요즘 저 옛날 살던 집이 엄청 많았거든요. 집에 개미 나오는 집 그러면 진짜 과자를 먹고 밖에 놔둘 수 없는 그런 괴로운 집이 되는데 애집개미라고 해요. 외래종인데 걔네 같은 경우 개체수가 많은 게 여왕이 여러 마리예요. 여왕이 수명이 되게 짧아요. 3개월, 4개월 이런데 여왕이 엄청 여러 마리고 계속 생산되는 그래가지고 되게 골칫거리죠. 네. 근데 원래 그 여왕한테 되게 좀 에너지 몰빵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으면 그거 군집이 잘 유지가 되나? 개미 사회 케바케인 게 뭐 그물뚱개미 이런 애들은 일개미들이 알라요. 네? 그물뚱개미라고 우리나라 그물뚱개미? 네, 우리나라도 있는데요. 네. 엄청 바글바글한 개미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일개미들도 알을 막 낳거든요. 일개미들이 알을 낳는다고요? 네네네. 얼마나 생산성이 좋겠어요. 개미 사회는 정말 여왕, 일개미, 숫개미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많은 예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개미하면 무조건 여왕개미 있고 또 수개미들은 또 때 돼서 이제 하늘 올라가고 짝짓기 한번 그쵸. 하고 나머지 다 죽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뭐 군대개미 같은 애들도 있고 노예제 부리는 애들도 있고 전투민족 같은 애들도 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가 많죠. 노예제라고 하면 그러니까 같은 개미들인데 우리 개미지만 너는 내 노예 나는 너의 상관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개미인데 개미는 다 열심히 일하잖아요. 일하는데 전혀 일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턱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전투용으로만 태어나가지고 그 종 자체가 그래요. 우리나라의 사무라이 개미라고 부르는 애들인데 전투용만처럼 생겨서 일을 절대 못해요. 그래서 얘네는 여왕이 태어나자마자 일단 약탈부터 해야 돼요. 약탈해서 곰개미가 제일 만만히 털리는데 곰개미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아마 친척 약탈하다가 그렇게 지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친척 집에 가가지고 곰개미 고치를 털어와요. 그 다음에 고치한테 세뇌를 해요. 너는 내 노예다. 근데 그 페로몬을 프로파간다 페로몬이라 그래요, 진짜로. 프로파간다 페로몬이에요? 네, 프로파간다 페로몬으로 세뇌를 한 다음에 까면은 곰개미가 태어나는데 얘는 다른 종 사무라이 개미를 따라요. 그래서 노예가 됐죠, 3마리. 그럼 얘가 이제 알을 돌봐줘요. 얘는 턱이 그냥 평범한 개미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도 하고 알도 넣고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라이 개미 자손들이 태어나겠죠. 얘는 또 이제 전투용 맛을 갖고 일을 못해요. 식소리 들었죠? 그럼 다시 털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약탈을 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얘네는 수가 늘어날수록 약탈을 계속해요. 그래서 사무라이 개미는 계속해서 눈 뜨기 시작하면 일단 누구 털러 가고 네, 그래서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 약탈해요. 그러니까 해 뜰 때 약탈하고 해 지기 전에 약탈해요. 바쁘다. 그래서 그거를 중학교 때 너무 보고 싶었는데 전 세계적인 멸종 위기조 있거든요. 걔네들이 2년 전인가 1년 전에 처음 봤어요. 감동이었습니다. 어디서 봤어요? 그 비밀. 우리나라에서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래. 누가 볼까봐. 봤는데 와 감동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고칠 들고 막 가요. 그래서 그거 감동이다. 봤어요 그거를? 네네네. 개미전 친구가 발견해가지고 야, 와라 해가지고 후딱 가가지고 같이 해서 정말 고맙다 나에게 이런 광경을 보여주다니 하면서 네. 그래서 곰개미 고치를 털고 와서 걔를 이제 또 가스라이팅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럼 걔 얘를 또 또 깨어나서 노예로 삼고 노예로 삼고 네. 불쌍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노예되는 개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정말 기생 개미도 있어가지고 걔는 또 여왕이 태어나가지고 탱커 같은 여왕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튼튼한 여왕이 있어서 걔네들은 이제 다른 개미 구체로 찾아가요. 여왕을 죽여요. 여왕 개미가 가서 다른 군집의 여왕 개미를 죽인다. 네, 죽이는데 죽이기 전에 뭘 하냐면 페로몬을 복제해요. 또 여기도 곰개미예요. 곰개미가 얼마나 동네 북입니까? 불쌍하죠? 곰개미가 우리가 맨날 보는 개미 있잖아요. 걔네가 곰개미예요. 그게 제일 흔하죠. 제일 만만해요. 네. 맨날 우리가 보는 게 곰개미예요? 네, 아니 근데 개미. 그렇게 털리는데 어떻게 멸종을 안 하고 유지가 됐어요? 너무 흔하고 훌륭한, 너무 많은 아주 우리 민초 같은 그런 애가 제일 성공적이지 않을까요, 사실? 아주 부지런하고 아주 착하게 네. 그냥 먹이 활동하고 제일 평범한 개미네. 네. 근데 하여튼 가가지고 여왕을 죽이는데 여왕을 죽이기 전에 페로몬 복제를 해요. 페로몬 복제를 한 다음에 여왕을 죽여요. 그러면은 가시개미인데요. 걔가 가시개미 여왕이 곰개미 여왕을 행세를 해요. 알을 낳아요. 그럼 곰개미들이 이렇게 돌봐줘요. 그러면은 점점점 대체되는 거죠. 일개미들의 수명이 한 3년이거든요. 3년 뒤면 전부 다 가시개미로 교체되는 거죠. 곰개미들은 자기 여왕이 죽은지도 모르고 가시개미 여왕인데 그냥 곰개미인 줄 알고 계속 그 열심히 충성 바치면서 일하다가 그럼 가시개미는 어쨌든 자기들끼리 그렇게 군집을 이루면 자기들끼리 어쨌든 계속 살죠.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원래 개미들은 여왕개미가 이렇게 짝짓기 해가지고 혼자 출발해야 바닥부터 되는데. 출발해서 땅굴 파가지고 처음에 버텨야 돼요. 막 아무것도 안 먹으면
먹으면서 알 낳고 처음 먹고 나올 때까지 처음 일개미 날 때 기다리면서 처음 이제 일개미 아이고 일개미 한번 태어났다면서 야 일하고 와라 해서 이제 먹을 거 갖고 오면 이제 먹으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없는. 초기 투자 비용이 없어. 먼저 바로 성공 안에 문 뚫고 들고 간 다음에 여왕 페로몬 복제해서 죽여버리고 안방 차지하고 딱. 공격적 M&A로. 왜냐하면 걔는 태어날 때 탱커처럼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떨 때 노리냐면 보통 개미들은 그 결혼 비행을 4, 5월 달에 해요. 5월 달에 되게 몸집 큰 개미들이 많거든요. 걔네들이 봄에 결혼식 그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생 개미들은 11월에 해요. 왜냐면 11월에 일단 동면 준비한다고 애들이 해벌레 하거든요. 추워가지고 추울 때 애들이 정신 못 차릴 때 턱턱턱턱턱턱 가가지고 잡는 거예요. 추우니까 애들이 동면 준비하니까 애들이 못 움직이거든요. 야, 근데 그 곰개미 왕국에 어느 날 이제 다른 친구 돌아와서 싹 이제 서서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원래 살던 곰개미들 말년쯤 되면 이제 주변은 다 가시개미들일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이상할 거 아니야. 그쵸. 나랑 좀 다른 애들인 것 같은데. 근데 걔네들은 페로몬으로 소통하니까 페로몬이 복제돼 버리면은 뭐 모르는 거죠. 눈이 좋은 애들이 이렇게 태어난다면 모르겠지만 페로몬만 속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딱정벌레들도 페로몬 속여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미 가끔 볼 때 몰라요. 막 찍고 사진 보면 옆에서 개미가 뛰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딱정벌레가 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막 진짜 두 종이에요. 이거 다른 종 이런데 보면은 딱정벌레고 페로몬만 속여가지고 딱정벌레가 워낙 그 화학자라 하실 정도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얻어먹고 거기서 배고프면 잡아먹기도 하고 막. 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만약에 제가 그 페로몬을 어떻게 채취를 해서 제가 사용을 하면 저도 여왕개미 노릇을 할 수 있나요? 그게 바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정말 재밌는 그 소설이어서 중학교 때 읽으면서 약간 제 지하철을- 마음대로 개미를 컨트롤한다거나 그쵸. 중집에. 그게 앤트맨이죠. 그게 앤트맨이었죠. 그쵸. 또 심지어 그게 앤트맨이었죠. 네. 이론적으로 가능은 한 거예요. 그 안에 사수야 돼요. 그게 조금 문제가 됐고. 예를 들면 경보 페로몬 이런 것도 되게 디테일해요. 초기 경보 단계, 공격, 날뛰는 거 이렇게 뭐 4단계 다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몇 개 있는데 정말 걔들이 쓰는 디테일한 것들 있잖아요. 너무 미약해요. 곤충은 하여튼 우리보단 굉장히 작은 동물이잖아요. 어떤 곤충도 우리의 뭐 100분의 1도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또 많지 않습니까? 일단 제일 사람 많이 해하는 그런 곤충 혹은 1대1로 붙었을 때 가장 위협적인 곤충이라면 뭐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무서운 곤충은 많죠. 산 가면 말벌도 무섭고 말벌. 사슴벌레 같은 거 찝이 무섭고 한데 뭐 그리고 독 있는 애들도 무섭긴 하죠. 예를 들면 막 가래 이런 거 닿으면은 피부 막 그렇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거는 모기이기 때문에 오늘 미생물을 잘 아시기 때문에 모기를 이야기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모기에도 미생물 살죠? 많이 살죠. 모기 한 마리에도. 곤충의 배 안에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이 많이 사는데요. 물론 우리 몸에도 엄청 많이 살긴 하지만 모기 안에 사는 미생물이 이제 인간을 엄청 많이 죽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재밌어요. 아, 그럼 모기가 우리를 죽이는 거야? 아니면 모기 안에 미생물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모기 안에 미생물이 우리를 죽이죠. 근데 걔가 우리 몸에 집어넣어 보니까 모기가 그렇죠. 아, 이거 미생물 잘못이죠. 둘이 합의하세요. 모기 잘못이에요? 미생물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모기를 죽여버리면 뭐 만사오케이긴 하죠. 네. 미생물 잘못이죠. 얘가 주범이죠. 죄송합니다. 어떤 미생물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플라스모디움이라는 건데요. 말라리아 열원충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제가 기록을 보니까 2023년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 보니까요. 한 2억 명 이상 감염됐고요. 언제? 지금이요? 23년에. 아니, 작년에? 그렇게 많이 매년 가는데요? 주로 아프리카가 많죠. 2억 명 이상 감염됐고요. 이용. 예, 60만 명 이상 사망했어요. 매년? 작년 한 해. 그러니까 매년 그 정도로 많을 때 100만 명도 하고 근데 주로 아프리카 위주인데요.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말라리아는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리아가 들어오면은요 간으로 가요. 말라리아 균? 이건 균이 아니고요. 얘는 원생 동물이라는 미생물이에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세균도 아니고 곰팡이도 아니고 바이러스 아니고 말라리아 열원충 하니까 기생충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작은 미생물 원생 동물이라고 불러요. 원생 동물? 예, 그러니까 뭐 원시적이다 원래다. 그러니까 동물은 동물인지 작은 미생물이에요. 네. 진핵 생물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이상한 거죠. 진핵 생물인데 동물이라고 불린다는 얘기는 운동성이 운동성이 있죠. 운동도 있고요. 판모도 있고 굉장히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이런데 걔네가 우리 몸 안에 혈액 속에서 이렇게 적혈구 안에 들어가고 살고 간에 들어가고 살고 하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네.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이 늦게 된 것도 처음에 그거를 발견한 거는 1880년에 프랑스 군의관 샤를 라블랑이라는 사람이 적피를 보다가 적혈구 안에서 이렇게 반달 모양 같은 거 하나 봤어요. 근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커지더니 팍 커지면서 작은 소체로 나뉘더니 적혈구를 깨고 나 이런 걸 봤어요. 적혈구가 터진 건지 뭐지 하고 보다가 혈구 조만한 얘가
터졌다고요? 네, 적혈관에서 그 안에 들어갈 정도. 적혈구 안에 반달 모양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버튼 이렇게 막 불더니 팍 터지면서 작은 것들이 팍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자고 기록했는데 뭔지는 몰랐고 1900년대에 와서 이제 영국의 로날드 로스라는 사가 밝혀내는데 제가 그 사람 시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 로날드 로스가 쓴 시가 하나 그걸 있어요. 발견하고 제가 감탄해서 시를 썼는데 약간 20세기 초에 그 오펜하이머가 나는 세상이 죽음이요 했듯이 약간 그 감성이 맞아요. 있어요. 네, 시를 한번 제가 갖고 왔는데 좋습니다. 영신대 번역은 제가 해봤는데 예. 이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내 손 안에 두셨네. 경이로운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분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은밀한 행적을 찾으며 눈물과 헐떡이는 숨으로 나는 발견하리라. 너의 교활한 씨앗들을. 오 백만을 죽이는 죽음이여 나는 알리라. 이 작은 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리라는 것을. 오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에 있느냐. 승리여 오 무덤아. 번역 잘하셨는데요. 그 운도 맞는 것 같은데. 앞에 그 신 얘기하는 거랑 뒤는 잘 안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당시에 기독교인인 것 같으니까 한 것 같고요. 그 성경을 패러디해서 쓴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씨앗들이라는 게 아까 제가 예, 탁 예. 터져 나온 작은 것들이라고 내 손 안에 작은 것은 아마 현미경을 말하는 것 같아요. 현미경을 보면서 발견했는데 이게 보니 모기를 보니까 얘가 모기 안에서 일단 사람이 물잖아요. 그러면 피 속으로 작은 게 들어가요. 그걸 이제 포자소체라고 불러요. 싹 들어가서 얘가 간으로 가요. 그러니까 모기가 물어요. 우리를. 몰면 모기는 우리 피를 빨아먹잖아요. 근데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빨아먹을 때 고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에 네, 들어와요. 정말 들어와서 우리 간으로 가요. 간에서 증식을 해요. 그쯤만한 애가 증식을 하면서 또 애가 또 이제 수가 늘어나죠. 이제 간세포를 파괴하고 나와요. 그 다음에는 적혈구로 들어가요. 적혈구가 들어가서 이제 커져요. 그때는 우리 영양체라고 부르는데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얘가 딱 쪼개져요. 그걸 분열소체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우리 면역계가 반응하기 때문에 그때 열이 나요. 그래서 말라리아 걸리면 뭐 3일열, 4일열 그러는 게 그런 주기가 48시간마다 일어나면 3일열, 3일째 열이 나니까 72시간에 일어나면 4일열이 되는 거예요. 3일열이 우리나라는 주로 3일열이에요. 근데 3일열은 가장 심하지 않은 그런 말라리아인데요. 그렇게 된 다음에 탁 돼요. 그 다음에는 다시 모기가 피를 빨잖아요. 그 갖고 있는 사람을. 그럼 또 가져가. 또 들어가요. 근데 그 중에 분열소체 일부는 거기서 이제 또 생식세포로 또 돼요. 그러니까 정자 난자처럼 네네네. 모기로 들어가요. 그럼 모기 속에 들어가서 짝짓기를 해. 얘네가. 짝짓기는 모기에서 해. 짝짓기는 오로지 네, 모기에서 해요. 인간 몸에서는 안 하고. 하고요. 그것도 네, 신기하다. 모기에서 해요. 그다음에 해서 다시 모기 상자로 가. 또 자라. 모기에 창자도 있어요? 상자 있죠. 있을 거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요. 자라면서 또 확 분열체가 돼. 그럼 또 다시 그 많은 분열체가 사람을 빠면 또 가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사가 복잡하니까 발견하기가 어려웠는데 로날드 로스가 이 원인을 발견해서 그전에는 말라리아가 나쁜 공기라는 뜻이거든요. 말아리아. 나쁜 아리아 공기. 말아리아. 그전에는 이제 공기로 된다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고 모기가 이렇게 뭔가 밝혔어요. 그래서 1902년에 노벨상 받았어요. 그 남모양 적혈구가 저항성이 있는 게 그게 들어갈 공간 자체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요. 우리가 적혈구는 이렇게 원반 모양이잖아요. 아미노산 하나 변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열성이에요. 열성은 열성인데 정상과 그걸 갖고 있으면 열성이라기보다는 살짝 이게 두 개가 있으면 이게 어중간하게 정상인 것도 있고 남모양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적혈구는 핵이 없어요. 미토콘드리아도 없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산소 운반에 최적화된 헤모글로빈만 있거든요. 그러면 정상보다 남모양은 일단 살짝 산소 운반이 좀 떨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얘가 거기에 들어가도 잘 살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얘는 수명이 짧아요. 남모양 적혈구는. 그 안에서 네, 그게 훨씬 더 빨리 시간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얘가 들어갔을 때 거기다가 다 같이 그냥 되니까 상대적으로 하나 갖고 있어서 이형 접합자가 되면 유리해서 아프리카에는 그런 사람들이 월등히 많죠. 아프리카 말라리아가 많으니까. 아니 근데 그 말라리아는 인간한테만 유해해? 아니면 다른 동물들도 그 모기가 먹으면 유인원도 가고 인수공통이에요. 그게 도마뱀들한테도 하고요. 도마뱀도 가요? 네, 도마뱀도 가고 아, 그러니까 새도 피- 가고요. 명장류도 하고 냉혈동물도 가요? 네. 근데 적혈구가 없잖아요. 그 어떤 냉혈동물 적혈구는 있죠. 빨간 피가 있어. 빨간 피가 있어. 그렇지. 수많은 영장류 하는데 요원숭이까지 하고 가장 저 인간에게 폐를 끼치는 5종류의 말라리아들이 있죠. 가장 가까운 애들이 아프리카에 사는 저 영장류에 폐를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말라리아도 아마 저 아프리카에서 인간과 아주 오래전부터 아마 같이 진화했던 걸로 추측되는데 로스가 처음에 말라리아 발견했을 때 모기에서
발견했는데 그거를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에게 하는지. 인간에게 직접 하면 굉장한 인체 실험이 될 거 아니에요. 위험하지. 그래서 인간에게 안 했고요. 조류 말라리아를 실험했습니다. 연구 과정이 좀 재밌는데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설명드렸듯이 나쁜 공기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모르다가 이제 프랑스 학자가 북아메리카 프랑스 식민지에서 알제리에서 그렇죠. 연구하면서 처음 관찰만 하고 근데 이제 몰랐잖아요. 벡터가 뭔지 어떻게 퍼질지 몰랐다가 패트릭 맨슨이라는 분이 다른 병, 사상충병 그게 이제 저 모기를 통해서 감염된다라는 거를 먼저 밝혔어요. 다른 병이. 그때부터 아니 모기가 질병을 옮겨? 이게 그냥 피만 빨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질병까지 옮기는데 그냥 무도하라는 걸 그때부터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주입되고 이제 사람들이 말라리아도 혹시 모기가 벡터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말씀해주신 로스가 이제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로스의 단점은 처음에 조류 말라리아로 실험을 했고요. 사람으로 해봐야 될 거예요. 사람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학자가 했어요.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 자기한테 학자. 했어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했어요? 자기는 대두군이 되었고요. 네, 요 자기는 대두군. 네, 자기는 비교 대상. 비교 대상. 누구한테 했어? 누구한테 했어? 자원자들을 받고 자원자가 했대요. 있어? 네네네. 자원자를 받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감염되는 걸 봐서 말라리아를 옮기는 세종이 확실하게 아노펠레스라는 모기라는 걸 확실히 규명했는데요. 모기도 아무 모기나 옮기는 건 아니군요. 아닙니다. 아노펠레스라고 꼬리 드는 모기죠, 앉았을 때. 꼬리 안 드는 안 드는 애. 네, 모기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모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주로 저 위쪽에 있죠. 그런 애들이 문다라는 거를 밝혀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계속 노벨상 후보에 올라갔는데 영국 사람이 받아가지고 엄청 사이가 안 좋았다고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아 우리도 받아야 되는데. 네, 우리 봐야 되는데 왜 인정 안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윤리적 문제도 있고. 네. 네. 말라리아는 우리 인간이 뭔가 이렇게 면역이나 이런 건 아예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원생 동물이라? 아, 말라리아는요, 원충이 워낙 변형이 심해서 말라리아에 걸렸다가 나도 완전 면역이 잘 안 생겨요. 아 또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백신 만들기도 그래서 더 어려워요. 그리고 면역으로서 모기가 옮기는 병 더 무서운 거는 댕기열이에요. 댕기열? 네. 댕기열은 바이러스. 댕기열 바이러스 더 무서운 게 댕기열은 종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1, 2, 3, 4가 있어요. 야생에 한 8가지 더 있다는데 우리 이제 아픈 건 4개인데요. 처음에 이제 당하면은 면역을 하겠죠. 댕기열 기억하고 있어요. 1, 2, 3, 4가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다른 게 들어오면은 제대로 대응 못 합니다. 1번이 들어왔는데 다시 1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제대로 이제 면역 반응을 하는데요. 4번이 들어와요. 1번인 줄 알고 1번에 대한 면역 반응을 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네. 죽습니다. 아 1번 걸렸다가 다음에 들어온 애가 4번일 때는 당연히 4번으로 공격해야 되는데 1번이겠거니 하고 몸은 계속 그 면역 반응을 해요. 내 공격할 게 없는 거구나. 댕기열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두 번째에 걸리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렇게 지역마다 달라요. 1, 2, 3, 4가 지역마다 누구는 1번이 좀 더 흔하고 누구는 4번이 좀 흔하고 이래요. 그래서 댕기가 위험합니다. 댕기는 무슨 댕기? 댕기 우리나라 말인가? 아니요, 아프리카 쪽 말이고요. 아프다는 아, 엄청 그래요? 아프잖아요. 네. 물어보고 싶었는데 하나 죄송해요. 그냥 까먹었는데 곤충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 곤충. 곤충? 곤충 나눠져 있다라는 곤. 충. 충은 그냥 벌레 벌레 곤- 중이. 그러니까 직역한 거네요. 인sek트. 직역한 겁니다. 많은 전문 용어는 많이 그 번역되어 있는 한자가 많죠, 그렇죠. 네네. 아 갑자기 궁금하셨구나. 네, 아까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백신 만들기도 너무 힘들고 왜냐하면 자꾸 모양을 변형을 시키니까 그래서 인간이 면역을 갖기도 어렵고 백신 만들기도 어렵고 그럼 예방하는 게 매우 어려우면 치료는 잘 돼요? 아르테미니신이라는 약이 돼서 그 약을 발견해서 쓸 수 있게 만든 학자들이 2015년에 노벨상 받았거든요. 투유유. 네, 투유유. 중국의 투유유 교수랑 미국이랑 일본 교수 3명이 봤는데 그게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그걸 하게 됐냐면 중국 학자가 개똥쑥이라는 개똥쑥이 뭐예요? 식물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은 좀 그런데 이게 손으로 비비면은 개똥 냄새 나서 개똥쑥인데 그게 4세기에 중국 의서가 고서죠. 거기에 중국 동진 시대에 뭐 가롱인가 하는 사람이 쓴 의서가 하나 있는데 학질이 이제 말라리아 말이거든요. 학질에 걸린 사람한테는 개똥쑥을 이렇게 해서 그걸 꼭 찬물에 해서 하면 난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아르테미니신이 열에 약해요. 그러니까 탕으로 하면 다 파괴 되는 거예요. 찬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국의 투유 교수가 이 찬물 낮은 온도에서 이거를 추출하는 방법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노벨상을 받았고 문제는 이게 개똥쑥의 함량이 너무 적어요. 킬로그램당 1g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약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개똥쑥을 이제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21세기에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이 들어갔죠. 개똥쑥에서 유전체 파악한 다음에 만드는 유전자를 딱 띄어내서 딱 편집한 다음에 대장균에 집어넣어서 대장균에서 아르테미니신이 아니고 이전 단계 전구체를 만들어서 이제 아르테미니신을 대량 생산해서 치료약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어요. 그럼 그 전까지 2000 뭐 몇 년 전까지는 대부분의 분들이 말라리아 걸리면 매우 고생하다가 사망하거나 혹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 3일년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요. 열대 연원충이라고 가장 센 애들은 걸리면은 치명률이 높고요. 지금도 백신을 그런 경우에 맞긴 맞는데
지금 사용약 백신을 2가 증가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맞아도 100% 보호가 안 되고 한 40% 정도. 그래서 그 아르테미신은 치료제거든요. 걸리면은 이제 먹으면 하는 건데 그것도 되게 다양한 걸 복용해야 되고요. 말라리아 위험 지역 갈 때 먹는 뭐 말라론 뭐 이런 약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가기 전에 그냥 예방하는 약이에요. 그거 먹으면 하루 종일 죽어 있거든요. 운전도 못하고 정말 혹시 많이 먹어봤어요. 드셔봤어요? 네, 아프리카 갈 때도 왠지 그런 거 같아요. 경험한 것 같아요. 표현하는 거 보니까. 먹으면 이렇게 죽죠. 그래서 이제 2명이서 가면은 나 오늘 말라리아 약 먹을게. 네가 운전해. 약이 되게 세구나. 네, 셉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이 없어요. 백신이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 그나마도. 올해부터 접종이 시작되면 올해부터 정말 최근 얘기입니다. 말라리아는 저는 한 6, 70년대 다 정복한 줄 알았거든요. 이제야 막 정보하거든요. 이제야 겨우 백신 나오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3.1렬은. 아 말라리아. 네. 3.1을 약하다 했잖아요. 3.1을 이용한 되게 재밌는 기술이 있는데요. 3.1 걸리면 조금만 아프다 말고 이렇게 열이 나니까는 옛날에 열 나면 그게 매독 치료에 좋다 해가지고 오스트리아 학자가 매독 걸린 사람들한테 3.1열 주사 해가지고 그 치사율이 15%거든요. 근데 매독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노벨상 받으신 그 사람은 노벨상 받았어요. 노벨상 받았어요. 1925년인가 받았죠. 아니 근데 진짜 열이 높아지면 매독 치료는 돼요? 네. 근데 그분이 열 나면은 뭐 하여튼 정신병 치료도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있긴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니 이제 그 정도면 사실 소주에 고춧가루 타서 먹는 거랑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열이 굉장히 여튼 매독 치료를 위해서 일부러 말라리아를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네. 좋은 항생제가 있으니까요. 아까 뭐 중국에서도 학질 얘기 뭐 있는 거 보니까 하여튼 굉장히 오래된 질병이긴 한가 보군요. 이게 우리나라 고려시 때문에도 학질이 나오고요. 이게 생물학에서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요. 말라리아가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감염병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이거는 탈아프리카 하면서 같이 나와서 세계로 퍼져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아프리카 살 때 유인원에 있던 말라리아가 변종이 돼서 넘어왔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인간과 함께 지나요.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가끔 왕자들 학질이 걸렸어요. 네, 가끔 뭐 학질 얘기 많이 본 것 같아요. 설사 많이 하죠? 맞나 그게? 오한과 알열과 열나고 열나다가 학을 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게 학을 학을 띈다는 게 그거예요. 학질에 고생을 하다니까 학을 띄었다. 근데 다시는 너 보기 싫다 학을 띈다 이렇게 학을 띈다 이제. 넌 말라리아 같은 인간이야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굉장히 인류와 거의 뭐 함께했던 말라리아. 근데 요즘에 그 뭐 킬러 모기 뭐 이런 모기를 방생해갖고 뭐 이런 것들 좀 극복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좀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왜냐면 모기를 없애도 될까요? 이러면 수많은 생태계 연쇄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기를 못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렇죠. 솔직하게 모기를 못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는 게 아니고. 그 DDT를 썼는데 옛날엔 DDT가 다 죽어버리니까는 어떻게 모기만 타겟해서 죽일 수 있을까를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전자 변형을 해가지고 불임 모기들만 쫙 뿌려가지고 열심히 애들이 짝짓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알은 부활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거 해봤는데 했는데 효과가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좋아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도 하고 남미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걱정은 하죠. 저래도 될까? 약간 걱정하죠. 근데 효과는 있다 이거죠? 네, 예전에는 이거 기술 시도했습니다 하는데 약간 캘리포니아 당국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 하겠다 이러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바로바로 그냥 그 유전자 드라이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네네. 그 실제로 방사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했습니다. 네. 심지어 그게 막 영국 기업이 했는데 영국이 하니까 되게 불안해요. 이름부터 프렌들리 모스키토 이러거든요. 이름이 약간 상품이죠. 그러니까 불임모기 세트 상품이 근데 하여튼 효과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 그런 것도 있더라. 그 집안에 이렇게 놓으면 레이저가 모기 이렇게 돌아다니고 기사는 봤는데. 있으면 찾다가 알려줘요. 포인팅을 해줘요. 그러니까 걔를 태워 죽이고 이런 건 아니고 얘가 알려줘요? 어디 있다고? 네, 포인팅을 해줘요. 그럼 이제 자다가 맹맹거려서 딱 눈 떴는데 못 찾아서 열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걔가 딱 포인팅을 해줘요. 저기 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걔만 잡으면 됩니다. 써보셨어요 그런 거? 아니 살라고요. 살려고. 그런 게 있어요? 야 그거 되게 예전부터 있었다고. 재밌을 것 같은데? 있어. 그래서 모기 방바닥에 하나 너무 놓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걔가 계속 이렇게 탐색하다가 뭐 움직이잖아요. 바로 이제 빛으로 딱 포인팅 해주고 그런 이제 모기는 바로 가는 거죠. 이제 모기 말고 채집독으로 산에 가서 내가 잡고 싶은 벌레를 그것도 될 것 같긴 해요. 연구 기자재가 개발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킬러 모기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일부 국가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효과는 좀 있는 것 같더라. 그렇죠. 네네. 근데 항상 인위적인 개입은 언제나 두렵죠. 네네. 왜냐면 뭐 예를 들면 지구가 항상 망해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바다에다가 철분 뿌리면은 플랑크톤 엄청 막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대로 해버리고 플랑크톤이 4배가 일어나나 온실 가스 다 빨아들이고 바다가 풍족해지는데 안 해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근데 모기는 인도네시아에서 한 거는 관광객이 모기를 싫어하고 이러니까는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명과 관련돼 있으니까 실제로 시도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거를 생태계 개입이라고 생각하면 뭐 고등어 잡는 것도 뭐 네. 도대체 우리 고등어를 몇 마리 잡는데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아까 모기도 종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네, 한 700 정도. 그러면 그 불임 모기도 여러 종을 만들어서 뿌리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한 종만 지금 박멸을 시도하는 거예요?
특정 종, 한 두 종 이렇게 해요. 황열을 옮기는 말라리아 옮기는 종, 특히 뭐 에이데스 이집타이 이게 되게 유명해요. 에이데스 이집타이라고 황열도 옮기고 뭐 어떤 옮기고 다 옮겨요. 우리말로 이집트 목인가요? 그게? 이집트 순목, 걔가 이집트 순목이. 이집트 순목이 이름도 이집트에 살던 애들인데 동물 피 빨던 애들도 있었고 사람 피 빠는 있었거든요. 사람 피 빠는 애들만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지금. 그것도 재밌어요. 최근에 연구 나왔는데 그 원래 사람 피 빨던 애들이 대항해 시대 때 처음에 배 타고 좀 퍼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전 세계화가 되면서 사람 이동과 함께 비행기도 타고요, 배도 타고 하면서 한 번 더 퍼지고 해서 1차, 2차 이렇게 몇 번 퍼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 피를 빨죠. 무슨 그래서 지금은 짝짓기 할 때 임신이 안 되는 모기들을 이제 해서 이 친구들이 널리 퍼지도록,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음 세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 약 뿌리니까 다 죽으니까 그냥 퍼팅에 들어가는 거죠. 사육해서. 근데 이 친구가 예를 들면 3세대 정도는 가서 이제 그때부터 임신 안 되는 걸로 해야 이게 쫙 퍼질 텐데. 그 아이디어 좋은데요? 근데 이 친구만 만약에 임신 안 되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얘 혼자 아무리 지가 많이 만나봐야 몇 명을 만나겠어. 근데 그렇게 해야 매년 팔죠. 이거 새끼를 낳으면 그 불임 유전자가 유전돼요. 그 주인 드라이브라 유전자 드라이브라는 게 불임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는 뜻이에요. 몇 마리를 딱 보내서 짝짓기 하고 새끼들이 불임 유전자를 갖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자 드라이브예요.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이게 해서 새끼를 낳아요. 유전이 돼요. 그 불임 유전자가. 그 새끼들이 유전이 그 새끼들이 아니고 그 자식들이 불임이 됐으면 그 다음엔 다시 또 다른 거 짝짓기 하면 거기 또 불임 유전자 또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완전 불임이 아닌 거네요. 그럼 10마리 중에 9마리 불임시키고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확률적인 짝짓기는 하는데 수컷만 불임시키거나 그렇지. 얘가 완전히 알이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얘가 크는데 막 암컷만 불임거나 수컷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네. 얘가 이렇게 퍼지게 반반 나가는 거니까 일리가 쫙 퍼져나가요. 그래서 드라이브 거는 거예요. 그렇게 돼. 그쵸. 그렇죠. 알이 바로 죽으면 1세대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진짜 좋은 지적이었네요. 그리고 대신 얘네들은 불임이 돼 외모는 좀 멋지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까 그래 프렌들리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참 잘생긴 모기를 해가지고. 잘생긴 모기. 그래서 막 모기가 양손 좋아요. 모기들 이렇게 막 그때 말했듯이 혹하게. 막 그쪽 막그 앵거리는 게 걔네도 약간 플러팅이라 했잖아요. 네. 플러팅. 그런 것도 좀 잘하게 해야죠. 네. 그렇게 해야 이제 점점 그 친구들이랑 많이 짝짓기를 할 테니까. 앵하는 게 플러팅이에요. 네, 앵 하는 게 모기들 앵 소리로 더듬이로 듣고 만나는데 그리고 나한테 그러니까 나도 거짓말을 해서 왜 잘 때 나한테 와서 그래. 모기한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리스크죠. 스텔스 모드로 와야 되는데 그 앵 하는 게 서로 만나기 위해서 하고 암수 만날 때 수컷 만나면 소리를 다르게 안 돼요. 약간 지들끼리 피하려고. 싫다. 앵 소리인데 들으면 저건 이제 수컷이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네. 피하고. 나는 그 소리 때문에 정 미치겠어. 그러니까 아주 그 소리가 더 모기가 싫어. 앵만 안 했으면 좀 다른 방법으로 짝을 찾았으면 얼마나 효율적인 킬러가 되었을까요? 네. 우리는 더 위험해지는 더 거잖아. 위험했겠죠. 네. 가려운 것도 좀 참고 피는 얼마든지 가져가라는 거예요. 지들이 가져가면 얼마나 가져가겠어. 그 소리만 좀 이 소리 때문에 미치겠거든요. 여튼 근데 소리 안 나는 유전자 이런 것 좀 하면 안 돼요? 그럼 인간이 더 위험해지겠죠. 소리라도 나를 진짜 잡으니까 어렵네. 이래서 어렵습니다. 제가 너튜브 동영상에서 재밌게 본 건데 미꾸라지가 모기 물속에서의 장구벌레인가 그거를 엄청나게 먹더라고요. 미꾸라지? 네, 그 보는데 너무 속이 시원해. 그렇죠. 진짜 잘 먹어요. 그냥 꿀떡꿀떡 진짜 물이 투명해질 때까지. 혼자. 네. 정화시켜서 혼내주죠. 네. 그걸 이렇게 넋이 이렇게 보고 있는. 시원해.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모기가 광릉 왕모기라는 애인데요. 걔는 피를 안 빨아요. 걔가 제일 좋아하는 모기인데. 광릉 왕모기. 네, 광릉 왕모기가 일단은 엄청 크고요. 금색 파라오처럼 금색과 파란색으로 빛나요. 그리고 걔는 피를 안 빨고 애벌레가 모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애벌레가 다른 모기를 다른 잡아먹어. 모기를 잡아먹어요. 모기끼리도 장구벌레가? 네, 장구벌레가 올챙이만 해요. 진짜. 그래서 뭐 올챙이가 하는데 걔가 이제 다른 장구벌레 모기의 잡아먹어요. 새끼인데 그렇게 커요? 네, 커요. 성체 모기는 요만합니다 거의. 그래서 그런 건 한 이렇게 두세 번 많이 봤습니다. 키우면 좋겠다. 그쵸, 근데 귀해요. 귀해요. 역시 포식자는 귀하죠. 생태계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그것도 아이디어겠네. 아까 차라리 유전자 드라이브 이런 것보다도 그런 모기를 쫙 퍼뜨리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효율이 떨어져요. 효율이 떨어져요. 네, 네. 발로아님이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개미 이야기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는데 거기 뭐 정정해 주실 내용이 있다고 어떤 겁니까? 제가 거기서 사무라이 개미랑 가시개미를 얘기했는데요. 그게 기생하는 개미를 얘기했는데요. 물론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사무라이 개미는 곰개미의 친척이라서 그 친척을 등골을 빼먹는 기생하는 개미들 얘기를 했었어요. 사무라이 개미는 곰개미 기생하면서 곰개미를 노예로 해먹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개미가 곰개미에 기생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왕개미고요. 일본 왕개미. 왕개미. 우리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제가 곰개미를 잘못 얘기했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그 눈뻐끔하고 있다가 잘못 얘기했는데 해가지고 아무도 몰라. 뭘 틀렸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어. 그렇게 이제 기생하는 걸 조금 잘못 얘기하셨다는 거죠? 숙주의 종을 잘못 얘기했습니다. 곰인지 뭔지 모르는 알 수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거 잘못 알고 계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정정을 좀 해드리고요. 아마 모르셨을 텐데 우리 과학을 보다 해서 가장 조회수 높았던 게 바퀴벌레입니다. 미역을 이긴 거의 바퀴. 600만. 미역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이게 다 김흥빈 교수님. 초반에 정말 정신없이 뭔지 모르고 막 우왕좌왕할 때 생각지 않은 질문 던져갖고 그냥 거기 전문가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하는 걸 다 쏟아부었어요. 그게 아주 인기가 저도 옛날에 말할 많았거든요. 때 바퀴벌레가 제일 좋아서 그 바퀴벌레는 여러모로 굉장히 강한 생존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걸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개미도 뭐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지구 어느 곳에나 거의 다 살고 있고. 그렇죠. 바퀴벌레는 그 열대에만 좀 한정돼 있는 바퀴벌레 개미 붙으면 누가 이긴다고 봐야 됩니까? 개미가 있는 확고한 아 이건 뭐 다른 대답이 필요 없다. 근데 1대1은 아니겠죠? 그렇죠. 네. 1대 다 하겠죠. 바퀴벌레는 살아있는 동물들도 먹어요? 그런 애들이 있었죠 옛날에. 근데 이제 육식바퀴가 있었는데요. 육식바퀴가 있었는데 지금은 진화해서 사마귀가 됐기 때문에 육식 바퀴가 사마귀가 그렇게 됐어요? 된 거야? 네 육식바퀴가 옛날에 있었죠. 물론 그래서 지금 좀 능동적으로 육식하는 커다란 기벌레들이 좀 있긴 한데요. 대부분 이제 바퀴벌레는 좀 썩은 걸 그럼 선호하죠. 바퀴하고 사마귀하고 그냥 가까운 친척이에요. 네 가깝습니다. 네. 근데 생긴 게 왜 이렇게 달라? 비슷합니다 보면 얼굴 좀 많이 비슷하고요. 다른데? 얼굴이 비슷하다고요? 얼굴도 비슷하고 목이랑 가슴 연결된 부분 세부적으로 비슷하고요. 사마귀는 이렇게 홀쭉하서 보니까 마치 사람도 결국 물고기를 쪼물쪼물해서 결국 사람이 돼 보이는 것처럼 아이, 바퀴벌레도 아이, 그냥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멀어. 구조에서 바퀴벌레를 쪼물쪼물해서 늘려서 조금만 하면 그냥 사마귀가 되거든요. 물고기랑 사람 정도 차이면 엄청 아니 크잖아요. 아니요. 저 해봤자 1억 5천만 년? 해봤자 이러고 미치겠다 정말. 그래서 같은 망시 상목에 속합니다. 장내미 생물도 거의 유사해요. 아 바퀴하고 사마귀하고요? 이거 다 똑같네 뭐. 아니 바퀴랑 그럼 사마귀가의 거리가 바퀴벌레랑 쇠똥구리랑 거리보다는 가까워요? 둘이 그냥 제일 가까운 곤충이에요. 바퀴랑 사마귀가? 네네네. 바퀴랑 닮은 애들은 되게 많잖아요. 네네. 사슴벌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퀴랑 비슷하잖아. 사슴벌레는 번데기가 있잖아요. 그 친구랑은 완전히 다르구나. 최고의 바퀴벌레가 3억 4천만 년 전 석탄기 때 있었습니다. 그때는 삼엽충? 삼엽충은 5억 6천만 년쯤 절지동물 초래하고 삼엽충이 절지동물 중 가장 원시적인였죠. 걔네도 뭐 겹눈이 또 있었고 뭐 방해석 같은 구조였고 심지어 걔네는 엄청 딱딱했어요. 오늘날 절지동물이랑 다른 완전 특이한 애들이었는데 걔네는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곤충 중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걔네들 좀 오늘날 밖에 달랐거든요. 바퀴벌레는 막 사람들 싫어하는 거 막 알집 이런 거 되게 징그러하잖아요. 딱 했는데 알집만 나오면 막 이러는데 알집도 없었고요. 다른 곤충 산란관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식물에 알 낳고 막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퀴벌레 조상. 바퀴벌레 조사. 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육식하던 바퀴벌레들이 공룡시대 때 백악기, 쥐라기 이럴 때 사마귀로 지냈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거의 마지막으로 분화한 곤충물이에요, 거의. 그래서 바퀴벌레로부터 그냥 사마귀가 나왔고요. 거기서 이제 사회 생활하던 곤충이 이제 흰개미가 됐거든요. 바퀴벌레부터 뻗어나온 곤충이 이제 사마귀랑 흰개미. 나머지는 다 그래요? 다른 곤충도 다 있습니다. 아 그러면 메뚜기랑 사마귀와의 거리보다 바퀴랑 사마귀가 가까워요? 메뚜기는 별개 곤충이고 바퀴벌레가 정말 바퀴벌레에서 다 태어났어요. 거기 확실한 하나의 자기네 망시상목이라는 하나의 족복을 확실히 갖고 있는 확실히 거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메뚜기는 별개고. 메뚜기는 별개고요. 근데 사마귀는 되게 육식 느낌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바퀴는 지금은 거의 이제 육식 없고. 아 근데 아무거나 다 먹기 때문에 고기 먹고 있는 거 보면은 육식도 잘 합니다. 네네. 아 근데 개미를 잡아먹거나 이러지는 못한다는 거죠? 아니요 능동적인 좀 포식한 애들도 있긴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근데 아무거나 먹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얼마큼 포식하느냐 이건 결국 식성을 정의하는 게 되게 항상 애매하기 때문에 여튼 이제 두 무리가 싸우면 거의 개미 승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개미가 딱딱하기도 하고 단체로 하기도 하고 또 화학적인 무기도 많죠. 누구는 침을 쏘기도 하고 누구는 산을 쓰기도 하고. 근데 딱딱한 걸 하면 바퀴도 만만치 않다. 물렁물렁. 물렁물렁이에요. 많죠. 네. 밑에서 보면 약간 물렁물렁한가? 밑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바퀴벌레가 나오면은 재미가 없고 개미가 나오면 바퀴벌레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집에서 나오는 개미가 그 애집개미라는 개미거든요. 애집? 애집개미라고. 이집트? 애집. 이집트는 아니고 작다. 애. 작다. 보통 곤충 이름에 애가 들어가면 일본어 힘의 번역어고요. 집은 그냥 집에 있어서 그냥 작은 하우스 앤트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걔네들이 아프리카에서 왔고 걔네들은 되게 작아요. 이게 집게민 작잖아요. 네, 진짜. 작아요. 그래서 걔네도 생활이 이상한 게 막 여왕이 수명이 몇 개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개미들은 막 결혼 비행을 하잖아요. 결혼 비행을 해서 여왕이 날면은 수개미 막 따라가서 짝짓기 하고 막 하는데 걔네들은 집에서 그냥 짝짓기를 해요. 날지도 않고. 그래서 집에서? 날지도 않고? 안 날아요? 네, 안 날고 여왕도 엄청 많아요. 근데 걔들 날개 있는 애는 본 것 같은데? 네, 그냥 아 날개는 있는데? 날개 장식이네요. 신혼여행 한번 가야 되는데 그것나마도 안 가. 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하고 집에서 하면 그 난리 나겠죠. 집에서 문 열었는데 개미들이 하고 있으면은 난리 나겠죠. 근데 여왕도 여러 마리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 조그만 애들이 엄청 많이 그냥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해가지고 수도 많고 이래서 집에 나오는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되게 조그만 독일 바퀴 이런 애들은 되게 조그만데 이질 바퀴 되게 큰 건 막 4cm, 3cm 요새 이러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있대요. 그래가지고 둘이 약간 니치가 다르랄까요? 둘 다 이제 존재를 공존할 수 있죠.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둘이 애집개미 같은 애 되게 조그만 틈 같은 데서 그냥 소규모 군체
개체로 살아갈 수 있고 이질바퀴나 집바퀴, 독일바퀴나 이런 애들은 그냥 또 다른 곳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둘이 뭐 안 나온다라고 하기에는 같이 나올 수도 있다. 같이 나올 수 있다. 더 최악인 더 최악이네. 근데 이거는 뭐 방역업체분의 어떤 노하우적인 또 코멘트를 들어봐야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먹을 게 좀 많으시면 다 같이 살 수 있겠다. 먹을 게 별로 없으면 이제 서로 경쟁하다가 한쪽이 좀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근데 바퀴벌레가 있어 최근에 되게 재밌는 연구가 나왔어요. 예. 바퀴벌레가 우리나라에는 바퀴벌레 4종류인데요. 이질바퀴. 사람들이 막 바퀴벌레 이만한 거 봤어라고 하지만 해봤자 4cm 이질바퀴인데 전 진짜 이만한 거 봤어요. 그 심리적 화성 사진을 봤는데 약간 외계인 같다라는 약간 그런 심리적 그거 약간 착신이 저는. 하나가 안 믿네. 바퀴가 뭐 뜯어먹는 거 봤다니까 나는. 입이 뭐요? 눈이 마주쳤다고. 바퀴랑 눈 맞을 수는 없잖아요. 바퀴 눈 봤어요. 바퀴 눈 사람 신장처럼 생겼죠 이렇게. 바퀴랑 대화는 못 해봤죠. 네, 못 해봤죠. 저는 눈으로 대화니까. 대화했어요. 뒷바퀴는 이제 주로 커다란 검은 바퀴, 먹바퀴는 주로 남부지방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 바퀴가 주로 이제 우리 집에 나오는 바퀴인데요. 이름이 독일 바퀴지 사실 독일에서 온 바퀴는 아니에요. 곤충들이 막 우리나라에 나오는 호랑나비 보면은 일본 애들은 재패니즈 스왈로테일이라고 그러고 중국 사람들은 차이니즈 스왈로테일 이러고 자기 이름을 다 붙이거든요. 바퀴벌레는 서로 젊은 로치, 아메리카노 서로 다른 나라 서로 이렇게 해요. 이질바퀴도 아메리쿠스 이런데 미국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데 서로 책임을 전가해요. 근데 이제 독일 바퀴도 어디서인지 몰랐어요 여태까지. 근데 최근에 밝혀졌고 최근에 그 한 3,400년 전에 미얀마, 방글라데시, 아 그쪽에서. 스리랑카 이런 데서 대항해 시대 때 동인도 회사 들어가가지고 터진 거 한데 그게 약간 그 유럽 사람들의 역사와 일치해요. 맨 처음 생물 기재했던 린네가 스웨덴 사람인데요. 스웨덴에 온 지 한 몇 년 안 됐어요. 그걸 한 7년 몇 년 안 됐는데 막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전쟁 때쯤에 유입됐는데 그걸 또 굳이 기재하고 한반도에는 막 몇백 년 안 됐어요. 그것도. 아니 독일 바퀴는 어디 거예요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 미얀마. 방글라데시가 원산지예요. 네. 근데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서로 미루고 토스하다가 맞은 데가 독일이에요. 네.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바퀴는 다 독일 바퀴라고 그래? 네. 너 진짜 젊은 카크로치라 불러요 그럼. 네, 젊은 로치. 독일 사람들은 뭐라고요? 아, 독일 사람들 걸 봐야 돼. 독일은 뭐라 할까? 궁금하네. 아 독일 바퀴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냥 붙였는데 사실은 동남아 쪽에서 발생한 친구다. 바퀴벌레는 바퀴가 안 달렸는데 왜 바퀴벌레예요? 맞죠. 어원이 바퀴벌레. 뭘까 궁금하네. 어원을 잘 모르겠어요. 어원이 바퀴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원래 명칭도 바퀴죠. 사람들이 굳이 벌레를 붙이면서 이제 아, 혐오감을 그- 열렬히 표현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 바퀴라고 하고 그 외국에서는 카크로치? 카크로치라고 하고. 갈라님도 모르는 게 있구나. 일본 사람들은 심지어 G로 시작하는데 발음하기도 싫어서 우리나라가 바퀴다 고 B라고 아, 그 뜻이. 이렇게 말하기 싫어. 아, 말도 하기 싫어서. 아 일본 사람들은 그냥 G래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혐오하는 거군요. 왜 이렇게 싫어하지? 왜 이렇게 싫어, 진짜? 그 되게 여러 가지 요인이 갈라님도 싫어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색깔, 일단 처음에 그 음습한 색깔, 갈색 음습한 색깔, 그 다음에 그 빠르잖아요. 그 다음에 약간 그 부속물이 좀 많은데요. 얘네들 외형을 좀 깎아먹는 요소 중 하나가 털이랑 더듬이라 생각을 해요. 다리에 보면 털이 많은데 근데 굳이 그걸 안 봐도 더듬이 그 긴 거 이런 거 이런 게 나 어딘가 접촉하지 모를까 싶은 것들. 또 재밌는 설명 중 하나가 이 혐오가 약간 그래도 약간 좀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것 때문에 학습된 혐오라고 또 설명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은 그냥 사는 살다가 바퀴를 처음 봤으면은 징그러울지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하도 계속 그렇게 싫어하다 보니까는 비위생적이라고 계속 들어왔고. 그럼 아주 어린 아기들은 별로 안 싫어하나? 별로 안 싫어할걸요 아마? 바퀴벌레가 있거든. 그 우리가 집에 나오는 방법이 야생의 다양한 종의 바퀴를 보려면 되게 재밌는 게 많거든요. 빛나는 바퀴벌레도 있어요. 발광. 발광하는 바퀴벌레. 네, 발광 바퀴벌레도 있고요. 개똥벌레처럼? 네, 그냥 색깔이 이쁜 바퀴벌레도 많아요. 막 초록색 바퀴벌레, 검은색, 노란색, 빨간색, 이파리 같이 할 때 이쁜 바퀴벌레도 많고, 되게 갑옷같이 멋있는 장수풍뎅이 같은 바퀴벌레도 있고, 또 행동도 재밌는 게 막 젖먹이는 바퀴벌레도 있어요. 포유류처럼. 젖을 먹여요? 네, 새끼를 젖먹이는 애들도 있어요. 바퀴벌레가 젖이 나온다고? 근데 젖먹이는 게 굳이 포유류의 특산품이 아닌 게, 그래서 막 오리너구리 보고 여기 불이 있고 젖을 먹이니까 포유류입니다라고 하지만은 젖먹이는 바퀴벌레도 있고. 아 그럼 애는 알로 낳고 애가 태어나면 새끼 나요. 네. 새끼를 내요, 걔는? 심지어 난태생. 난태생인 거죠. 네, 네. 바퀴벌레인데? 근데 안에 곤충 난태생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특히 막 시체 먹는 파리들 보면은 시체 알을 낳고 알 부화할 때까지 언제 기다려 알 썩고 있는데 딱 부모가 완벽하게 딱 한 2주 썩은 시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2주 썩은 시체를 샀다가 바로 낳아야 되기 때문에 알을 부화시킨 다음에 바로 낳거든요. 2주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난태생이 벌레 되게 많습니다. 알이 아니고 알이 있었으나 하여튼 새끼가 나왔고 이미 배에서 배를 그냥 바로 꽂아준다고요? 자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네네네. 근데 알인데 알을 부화를 안에서 하고 새끼 낳는 거 되게 많고요. 하여튼 바퀴벌레 중에 젖먹이는 애도 근데 그렇죠. 젖을 먹인다는 그게 진짜로 그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실제로. 네, 그런 거죠. 근데 어디에서 나와서 어떻게 얘네가 그걸 이런 데서 나옵니다. 이런 데서요? 네, 팔꿈치에서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바퀴벌레로 흰개미가 진화했다 했잖아요. 개미가 되게 사회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는 사회 생물이긴 하지만 가장 먼저 진화했던 건 흰개미란 말이에요. 친구가 최근에 사회생물학 학회를 갔다 왔는데 다들 보면 흰개미 학자들, 개미학자들 모여가지고 흰개미를 막 무시하고 있대요. 흰개미는 막 약간 원시적이라고. 근데 흰개미 학자들 모여가지고
약간 자존심이 있어요. 가장 원시적인, 가장 최초의 사회생물이 흰개미라고. 근데 흰개미가 보면은 바퀴벌레부터 진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흰개미와 바퀴벌레 사이에 원시적인 애들 있잖아요. 흰개미처럼 약간 나무를 파먹으면서 원시적으로 좀 공동생활하는 바퀴벌레. 그게 한국에 있거든요. 갑옷바퀴라고 강원도 쪽에 살고요. 흰개미랑 비슷하게 생겼고 그다음에 흰개미처럼 사회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바퀴벌레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바퀴벌레 종류인데 나무를 파먹죠. 나무 파먹을 해도 네. 왜냐하면은 나무 파먹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셀룰로스 그걸 분해하려면 장내 미생물이 다 장내 있구나. 미생물을 공유해야 되고 그거를 얘네들 새끼들한테 계속 유지하려면은 먹은 걸 똥을 먹던지 탈피하고 탈피각을 서로 먹어야 되고 공동생활하면서 미생물 파원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흰개미 사회로 진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그냥 공동생활하는 바퀴벌레 뭐 왕, 여왕 이런 카스트 없이 그냥 공동생활하는 바퀴벌레가 한국에 남아있어요. 그 바퀴벌레 영상 되게 좋아합니다. 아니 보고 싶다고 막 한 마리 쓱 주면 너무 좋아하죠. 갈로아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하여튼 그런 벌레가 우리나라에 남아있어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퀴벌레 얘기 저희 그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내가 그 언젠가 보니까 바퀴벌레가 짝짓기 할 때 수컷 그 꽁무니에서 달달한 걸 내면 거기에 이제 암컷이 끌려와서 거기서 이제 암컷이 그 달달한 걸 먹는 사이에 수컷이 자세를 확 바꿔서 짝짓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수컷이 뭔가 이렇게 달콤한 걸 네. 내밀고 그다음에 암컷이 거기에 혹해서 이렇게 빠져 있으면 뒤에서 덮친다. 자세를 바꿔서 그렇게 짝짓기 하는 게 맞죠. 근데 최근 들어서 바퀴 잡는 약 있잖아, 유인하는 약. 그래서 고기를 달달한 걸로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미국에서 연 결과 나온 거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게 바퀴 효과가 확 떨어진 거예요, 약이. 왜 그런가 봤더니 얘네가 이제 이거 끌려오는 애들은 잘 죽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 수컷이 내는 애들은 별로 이제 인기가 없는 수컷이었는데 그나마 암컷 중에도 덜 단 것도 그냥 하면은 유전되니까 덜 단 게 하는 게 많아지면은 이제 덜 단 거를 선호하다 보니까 단 거 놓는 건 잘 안 와서 효과가 떨어진다. 그런 거를 내가 단 거 좋아하는 애들이 이제 다 죽었구나. 많이 가서 상대적으로 덜 단 거를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져 가지고 효과가 떨어졌다는 내가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미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미의 기준이. 짝짓기 그렇게 해 바퀴벌레가. 네네 그렇게 하는. 그전엔 되게 단 거 많이 내밀면 그 친구들이 인기 좋았고 그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또 많이 짝짓기도 했는데 지금은 제약사에서 하도 단 것들 많이 내놓으니까 단 거 좋아하는 애들은 다 가셨고 조금 덜 단 거 좀 담백한 평양냉면 같은 거 좋아하는 애들만 맛은 안 봐서 모르겠어요. 슴슴한 맛 좋아하는 친구들만 남아서 아 역시 진국이야. 그러면 인류도 어쩌면 이제 나중에는 평양냉면 좋아하는 사람들만 살아남겠네. 근데 곤충들은 단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외골격으로 되어 있잖아요. 외골격 되기 때문에 살찔 수가 없어요. 외국이. 수가 없어요. 물론 바퀴벌레한테 말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개미들 같이 복부 팽창하거나 이런 애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양분을 저장할 수 있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말랑하고 비행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인 걸 섭취해요. 그래서 꿀을 빨죠. 쇠를 빨고. 제일 효율적이고. 그래서 달달한 걸 좋아합니다. 유충 때는 다른 걸 먹죠. 보면 막 톱밥을 파먹는다든가 뭐 다른 걸 먹는데 그 나는 곤충들. 바퀴벌레도 알죠? 흰개미는 안 나기 때문에 그냥 계속 흙을 파먹고 이렇게 되는데 나는 곤충들은 웬만하면 그렇게 수분이 적고 살은 찌겠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쓰도 에너지도 소비해버릴 수 있는 그런 단 걸 먹습니다. 이제는 단 걸로 바퀴벌레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냉면 국물 같은 거 조금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시면 아마 바퀴벌레들이 이제는 그쪽에 많이 유혹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바퀴벌레도 점점 선호가 바뀌듯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또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컴배트 평양냉면 맛 컴배트도 이제 발전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바퀴 갖고 제가 또 재밌는 그 아이디어 연구를 제안을 본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퀴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바퀴가 못 먹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퀴 장내 미생물의 장 속에는 상당히 다양한 미생물이 살고 여러 가지 다양한 효소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퀴한테 플라스틱을 먹이자. 실제로 바퀴를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좀 제거해보자. 파리 유충 중에 피닉섬이라 불리는 동해 등에 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이긴 먹이는데 바퀴벌레도 확 시키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 보니까 플라스틱만은 안 되고 딴 먹이를 주면서 만들어 놓고 얘네가 밖으로 못 나가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플라스틱을 짜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거를 아티클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나는. 그 애들 막 바퀴벌레 이 갈겠죠 막. 분명히 그 플라스틱 내가 알고 이걸 먹인다고. 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 환경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도 예. 연구들 하고 있다는 거죠. 바퀴도 점점 하여튼 우리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그냥 평소처럼 해서는 아마 안 될 겁니다. 바퀴들도 좀 정신 차리시고 우리 인간들도 바퀴들과 좀 더 잘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또 우리 너무 싫어하지 말자고요. 갈로아님만 해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잖아요. 그죠? 집안에 나와도 깜짝 놀라서 막 밟는다고 이런 일 안 하잖아요. 네, 잡죠. 잡아서 키워봤습니다. 바퀴벌레를 키워보면서 얘네가 과연 얼만큼 굶겨도 사나 했는데 몇 개월 사는 거 보고 되게 감탄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똑똑하게 과연 얼만큼 사는데 몇 개월 사는데 대단한데? 하면서 네, 이런 상한 영상 보고 싶으시면 갈로아 찾아보시면 아무 말도 없이 벌레 찾는 영상, 괴롭히는 영상
등등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과학 이야기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과학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